관우 일행을 막는 각성을 관우는 도장 깨기 하듯 격파해 가며 두 부인을 모시고 유비에게로 나아간다. 관우는 우여곡절 끝에 5관을 지나며 6장수를 죽여 지난다. 원소가 2번이나 유비를 죽이려 한 일을 알고 관우는 하남으로 가는 방향을 바꾸어 연암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주창을 수하에 두게 되었고 고성에 이르러 장비가 그곳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반가워했으나 장비는 관우를 오해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이후 모든 오해가 풀리고 각자의 그간 사정을 나누며 우애를 다지던 중 우연히 산채에서 조자룡을 만나 합류하여 이때 유비, 관우, 장비, 주창, 조훈 등이 이끄는 군사가 4~5천 명에 이르렀다. 한편 돌아오지 않는 유비를 원소는 노하여 치려했으나 강적 조조 제거가 급소무임을 알리는 모사의 의견을 따라 세력이 막강한 강동 손책과 손잡고 조조를 치려한다. 제22장 원소 패하다. 한편 진지는 돌아가 원소를 보고 손책은 이미 죽었으며 그 아우 손곤이 뒤를 이어섬에 조조가 장군을 삼았다는 전후 이야기를 두루 갖추어 고하였다. 듣고 나자 원소는 크게 노하였다. 드디어 영을 내려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등처에 인마 70여만을 일으켜 다 나아가 허창을 치기로 하니 이른바 강남의 병력이 바야흐로 다 나아가 허창을 치기로 한다.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관도를 바라고 나아가니 하우돈이 글을 올려 급한 것을 허도에 고한다. 조조는 순욱을 남겨두어 허도를 지키게 한 다음 몸소 군사 7만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나아가려 할 때 전풍이 옥중에서 글을 올려 간한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 지켜서 천시를 기다릴 것이요 망령되이 대병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으니 두려웠건대 싸워서 이루음이 없사오리다. 이것을 보고 원래 전풍과 뜻이 맞지 않은 봉기가 원소에게 그를 참소하였다. 주공께서 인의지사를 일으키신 터에 진풍이 어찌하여 이렇듯 상소롭지 않은 말을 할까요? 원소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전풍을 참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든 간원이 나서서 힘써 간한다. 원소는 그래도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아직 그대로 가둬두어라. 내 조조를 치고 돌아와서 그 죄를 다스리겠다. 하고 드디어 군사를 재촉하여 나아가니 전기는 들을 덮고 창검은 숲같이 늘어섰다. 나아가 양무 땅에 이르러 채책을 세우기로 하자 모사 조수는 원소를 보고 말하였다. 우리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나 용맹은 저희 군사에 미치지 못하고 또 저희 군사가 비록 정예하기는 하나 식량은 우리 군사만 못하오리다. 저희 군사는 식량이 넉넉지 못함에 급히 싸우는 것이 이로울 것이요 우리 군사는 식량이 넉넉함에 천천히 싸우는 것이 마땅하니 만약에 시위를 느긋하게 하고 보면 조조의 군사는 싸우지 않고 스스로 패하여 물러나고 말 것이외다. 구목 같은 말이었으나 원소는 또 노하였다. 전풍이가 내 군심을 어지럽게 하기로 내가 돌아가는 날에 반드시 참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내가 또한 감히 입을 놀려 이따위 말을 하는구나 하고 좌우를 꾸짖어 저수를 가두어라. 내 조조를 친 뒤에 전풍과 함께 한 가지로 죄를 묻겠다. 마침내 저수를 군중에 엄히 잡아 가두게 한 다음 영을 내려 대군 70여만을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 안영하게 하니 깃발과 창검이 90여리를 가득 채웠다. 세작이 허시를 탐지하여 급보가 관도에 이름에 조조의 군사들이 모두 듣고 두려워하기를 마지 않는다. 조조는 곧 모사들로 더불어 상의하니 순유가 나서서 말한다. 원수의 군사가 비록 많다고는 하나 우리 군사가 모두 정예 군사로 하나가 열을 당하는 터이니 좋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속히 싸우는 것이 이로우니 만약에 시위를 늦추면 군량이 뒤를 대지 못할 것이니 형세가 크게 불리하오리다. 그 말이 내 뜻과 같소. 조조는 곧 3군의 영을 전하여 북을 치며 나아갔다. 원소 군사가 마주 나와 양편이 각기 진치고 대하는데 원소의 모사 신배가 국노수 10,000명을 양쪽에 깔아두며 궁전수 5천은 문기 안에 매복시켜 놓았다. 포양이 일제히 일어나며 북소리 크게 울리자
원소가 말을 진 앞에 세우고 좌우에는 장합, 고람, 한맹, 순우경 등 수하 맹장을 거느리니 군사들이 심히 엄정하다. 조군 진상에 문기가 열리며 조조가 말을 내니 허저, 장요, 서황 이전의 무리가 각각 손에 병장기를 잡고 전으로 옹이한다. 조조는 채찍을 들어 원소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내가 천자 앞에서 너를 대장군 삼은 터에 내 어찌하여 이제 와서 모반하느냐. 원소가 노하여 꾸짖는다. 내가 이름은 한나라의 승상이라 하나 실상은 한나라의 도적이요. 죄악이 하늘에 차서 왕망 동탁보다 심한 터에 도리어 날도로 모반한다 하느냐. 조조는 다시 말하였다. 내 이제 조칙을 받들어 너를 치러 온 것이다. 원소가 또한 지지 않고 응한다. 나는 의대조를 받들어 도적을 치는 것이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장요를 시켜 나가 싸우게 하니 원소 측 장압이 말을 달려 마주 나온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40~50합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조조가 이를 보고 마음에 은근히 칭찬하기를 맞이 않을 때 허저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나가 싸움을 도우려 하니 저편으로서는 고람이 창을 꼬나 잡고 내달아 네 장수가 한 쌍씩 나뉘어 어지러이 죽인다. 조조는 곧 하우돈과 조웅을 시켜 각기 3,000군 거느리고 일제히 나아가 적진을 찌르게 하였다. 원소의 진에서 신배는 이를 보자 조조 군사가 가까이 지쳐들기를 기다려 신호로 대포 소리를 쏘게 하였다. 호포 소리 한번 크게 울리는 곳에 양쪽 날개로부터 만도가 일시에 발하고 중군 안으로부터 궁전수가 일제히 내달아 진 앞에서 어지러이 화살을 쏜다. 조조 군사가 비록 정예하다고는 하나 이를 당할 도리가 없다. 그대로 남쪽을 향해 달아나니 원소가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엄살한다. 조조 군사는 크게 패하여 관도로 물러나갔다. 원소가 그 뒤를 쫓아 간도 가까이 들어가 하체하니 신배가 개교를 드린다. 이제 군사 10만을 빼어내어 이곳 간도를 지키게 하며 바로 조조의 영체 앞에다 토산을 쌓고 군사를 시켜 조조의 영체 안을 굽어보고 활을 쏘게 하여 조조가 만약 이곳을 버리고 물러가 우리가 이 입구를 얻고 보면 허창을 깨치기 어렵지 않사오리다. 원소는 그 말을 쫓아 각체에서 군인을 빼어내어 삽과 삼태기를 들고 일제히 조조의 영체가로 가서 흙을 쌓아 산을 만들게 하였다. 조조는 이를 보고 곧 군사를 내어나가 충돌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배가 국노수를 거느리고 요로를 꽉 막고 있어 감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열흘이 미처 못되어 토산 50여자가 섰다. 신배가 그 위에 사다리를 높이 세우고 국노수들을 별러서 그 위에 올라가 일제히 활을 쏘게 하니 조조 군사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모두 차전패를 쓰고 나섰다. 대롱목탁 소리가 크게 한번 울리며 토산 위로부터 화살이 비오듯 한다. 조조 군사들이 모두 방패를 들쓰고 땅에가 넙죽 엎드려 버린다. 이 꼴을 보고 원소 군사들은 고함 지르며 크게 웃었다. 군사의 마음이 심히 어지러운 것을 보고 조조가 마음에 근심하여 모사의 무리를 모아놓고 개교를 물으니 유협이 나서서 말한다. 발석거를 만들면 가히 깨칠 수 있사오리다. 조조는 유협을 시켜 밤낮으로 발석거 수백 승을 만들게 한 다음 곳곳에 분포하여 놓았다. 영장 안의 발석거가 바로 토산 위의 사다리와 마주대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다리 위에서 국노수들이 화살을 내리쏘기를 기다려서 일제히 석거를 터뜨리니 포석이 하늘을 날아 사다리 위를 어지럽히 친다. 사람들이 몸을 피할 곳이 없어 국노수들이 돌에 맞아 죽는 자가 무수하다. 원소 군중에서는 이 수레를 병력거라 하여 이뒤로부터 감히 사다리 위에 올라가 활을 쏘지 못하였다. 신배가 다시 한 개교를 내어 군사들을 시켜서 가만히 땅굴을 파고 조조 영체 안을 향해 뚫고 들어가게 하니 이름은 굴자군이다. 조조 군중에서 바라보니 원소 군사들이 토산 뒤에서 분주히 토갱을 파고 있다. 군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즉시 이를 조조에게 고하였다. 조조가 다시 유협에게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이것은 원소 군사가 밝은 데를 칠 수 없으니까 어두운 데를 치려 하여 땅굴을 파고 땅 밑으로 하여 우리 영체로 들어오려 하는 것이외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겠소? 우리 영체를 삥 둘러 장참을 파놓으면 저희 복도가 무용하게 되오리다.
조조는 곧 군사를 시켜 밤을 도와 참호를 파게 하였다. 원소 군사가 복도를 파며 들어오다가 참호가에 이르러는 과연 더 나아오지 못하고 모처럼 판 복도가 쓸데없이 되어 부질없이 적지 않은 군력만 허비하고 말았다. 조조가 관도를 지켜 8월, 9월 2달이 지남에 군사력이 점점 쇠잔하고 군량 또한 뒤를 잇지 못한다. 마음에 간도를 버리고 군사를 물려 허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였으나 얼른 생각을 결단하지 못하고 조조는 글을 써서 허창으로 보내 순욱에게 이 일을 물었다. 순욱이 즉시 글을 보내 회답하니 그 글의 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존명을 받자와 나아가고 물러남의 의욕을 풀어올릴까 하나이다. 어리석은 소견에 원수가 무리들을 모조리 간도에다 모아 명공으로 더불어 승부를 내고자 하매 명공께서 지극히 약한 힘으로 지극히 강한 적을 당하시어 이제 만약에 능히 저를 제어하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저에게 제어당하는 바 되시리니 이는 곧 천하지 대기라. 원소의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나 능히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니 명공의 신문명철로 아무리 하시면 공을 이루지 못하리이까. 이제 군사가 비록 적다고는 하나 그래도 초나라 한나라가 형량 성고 사이에 있을 때 같지는 않으니 명공께서 이제 땅을 그어 굳게 지키시고 그 입구를 눌러 능히 나오지 못하게 하시면 머지않아 저의 형세가 다하여 반드시 변이 있을 것이니 결단코 이르셔서는 안 되옵니다. 바라옵건대 명공께서는 이를 살피시어 판단하소서. 조조는 순욱의 글을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곧 군중에 영을 전하여 죽기로서 지키게 하니 원소의 군사가 마침내 30여리를 물러가서 하체한다. 조조는 장수를 시켜 영체에서 나가 적진을 탐지하게 하였다. 어느 날이다. 서왕의 부장 사환이 순찰을 돌다가 원소의 세작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서왕이 원소 군중의 허시를 물으니 대답하여 하는 말이 대장 한 맹이 군량을 운반하여 군전에 접체하기로 되어서 저희가 먼저 길을 살피러 나온 것이라 한다. 서왕이 곧 이 일을 조조에게 고하니 순유가 곁에 있다가 한마디 한다. 한 맹은 한낱 필부의 용맹일 뿐이니 한 장수로 기병 수천만 거느리고 나아가 도중에 치게 하여 그 군량을 끊고 보면 원소의 군사가 스스로 어지러울 것이외다. 그럼 누굴 보냈으면 좋겠소? 서왕을 보내시지요. 조조는 곧 서왕을 시켜 부장사왕과 수하 군사를 거느려 먼저 가게 하고 다시 장료 허저를 보냈다. 이날 밤에 한 맹이 군량 수천 량을 끌고 원소의 영체로 향해 가는데 산골 안으로부터 서왕과 사환이 군사를 몰고 나와 앞길을 막는다. 한 맹이 용기를 뽐내어 서왕을 맞아 싸우는데 이 틈을 타서 사환은 인부를 어지럽게 쳐서 물리치고 군량에다 불을 질렀다. 한 맹은 마침내 당하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 버렸다. 서왕은 구태여 그 뒤를 쫓으려 하지 않고 군량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 이때 원소 군중에서는 멀리 서북상에 불길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놀라고 의심하기를 마지 않을 때 패군이 돌아와서 암령하여 오던 군량이 겁탈당했다고 고한다. 곧 장학과 고람을 보내 두 장수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대로로 나가다가 마침 군량을 불사르고 돌아가는 서왕을 만나 바야흐로 서로 싸우려 할 때 등 뒤로부터 허저와 장효의 군사가 아우성치며 내닫는다. 장학과 고람이 그 형세를 당하지 못하여 달아난다. 서왕, 사환, 장효, 허저 네 장수는 군사를 한 곳에 모아 함께 관도 체중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크게 기뻐 그들에게 후히 상을 내리고 다시 군사를 나누어 대체 앞에다 또 영체를 세워 단단하게 의각지세를 삼았다. 한편 한 맹이 패군을 수습하여 돌아가자 원소는 크게 노하였다. 곧 무사를 꾸짖어 끌어내어다 목을 베게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힘써 권하여 한 맹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였다. 신배가 나서서 말한다. 행군에는 군량이 중요하고 오소는 곧 우리의 군량천이 반드시 강한 군사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원소가 말한다. 나도 이미 생각한 바라. 그것은 염려 말고 군은 돌아가서 군량을 감독하여 뒤를 잘 대도록 하오. 신배가 영을 받고 떠나자 원소는 순의경을 시켜 독장 목원진, 한거사, 여의황,
조회의 무리를 이끌고 2만군을 거느리고 가서 오소를 지키게 하니 이 순의경이란 장수는 본래 성미가 독하고 술을 좋아하여 군사들이 다들 두려워하는 터이다. 오소에 이르자 그는 날마다 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술 먹기로 일을 삼는다. 조조 군중에 군량이 마침내 떨어지게 되었다. 조조는 곧 사자에게 글을 주어 야밤에 허창으로 가게 하였다. 순욱에게 명하여 군량을 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자는 삼십리길을 못 다가서 원소의 군사에게 붙잡힌 바 되고 말았다. 군사들이 조조의 사자를 묶어 모사 허유 앞으로 끌고 가니 이 허유라는 사람의 자는 자원이라 어렸을 적에 조조와 버타여 지내더니 이제는 원소에게 붙어 모사가 되어 있었다. 사자의 몸을 샅샅이 뒤져 조조의 군량을 재촉하는 서신을 얻자 허유는 곧 원소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조조가 간도에 군사를 둔치고 우리와 대치한 지 오래라 허창이 반드시 비어 있을 것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군사를 나누어 밤을 도와 허창을 습격한다면 쉽사리 허창을 수중에 넣을 것이요 아울러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사오리다. 더욱이 이제 조조의 군량이 다한 모양이니 반드시 이 기회를 타서 양쪽 길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원소는 듣지 않는다. 조조는 본래 계교가 극히 많은 사람이라 이 서신이 필시는 현혹해 하는 계책일 것이요. 그래도 허유가 이제 만약 결단하여 안 하신다면 뒤에 도리어 그 해를 잊고 마오리다. 제3 고나여 맞이 않을 때 호련 업군에서 사자가 이르러 신배의 글을 올린다. 원소가 받아서 보니 먼저 군량 운반에 관한 말이 있고 다음에 허유가 기주에 있을 때 민간 재물을 함부로 받았으며 다시 아들과 조카들을 시켜서 과세와 전량을 많이 빼돌린 것이 요즘 드러나서 이번에 그의 권속을 모조리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자 원소는 크게 노하여 허유를 꾸짖었다. 이 행실 부정한 놈이 무슨 면목이 있어서 내게 계교를 드리려 하느냐. 내가 본래 조조와 가까운 터라 이번에도 저의 뇌물을 받아먹고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 정녕 분명하다. 내 마땅히 내 목을 벨 것이지만 아직 목숨은 살려두는 것이니 썩 물러나가고 앞으로는 다시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허유는 지극한 무안을 당하고 밖으로 물러나오자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였다.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더니 어리석은 자와는 이를 도모할 수 없구나. 내 자질이 이미 신배에게 잡혔으니 내 무슨 낯으로 기주 사람들을 다시 대하랴. 드디어 칼을 빼어 스스로 저의 목을 찌르려 하니 좌우에서 급히 달려들어 칼을 뺏고 권한다. 공이 이처럼 목숨을 우습게 할 것이 무엇이오? 원소가 직언을 용납하지 않으니 뒤에 반드시 조조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라. 공이 이미 조공과 전에 친분이 있으시다니 어찌하여 그에게로 가시려 하지 않으십니까? 허유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이날 밤 몰래 영체를 벗어나 바로 조조의 진영을 향해 갔다. 북로 군인이 내달아 그를 잡고 묻는다. 웬 사람이요? 허유는 말하였다. 나는 곧 조승상의 옛 친구니 내 빨리 들어가서 통보하되 남양 허유가 왔다 하여라. 군사는 황망히 이를 고하였다. 이때 조조는 마침 대체에서 옷 벗고 잠들려다가 문득 허유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미처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달려나왔다. 보니 허유가 저편에서 걸어 들어온다. 조조는 손뼉치고 껄껄 웃으며 마주 나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함께 대체로 들어오자 땅에 엎드려 넙죽 절을 먼저 드렸다. 허유는 황망히 그를 붙들어 일으키며 한마디 하였다. 공은 승상이시오. 나는 한낱 포위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겸손하시고 공손하신 게요. 조조는 말한다. 공은 나의 오랜 친구인데 어찌 감히 장록으로 상하를 가리겠소. 내가 주인을 택할 줄 몰라서 잘못 원소를 섬기다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교를 따르지 않기로 이제 그를 버리고 옛 친구를 찾아온 터이니 바라건대 수하에 거두어 주오. 자원이 와준다면 내 일은 이미 다 된 셈이오. 바라건대 원소 깨칠 계교를 좀 일러주오. 내 원소를 보고 기병으로 허도를 엄습하여 양측을 공략하라 일러주었소. 조조는 크게 놀라며 만약에 원소가 공의 말을 듣는다면 내 일이 크게 낭패였구려.
허유는 한마디 물었다. 지금 군량이 얼마나 돼요? 조조가 말한다. 1년 먹을 것은 되나보. 허유는 웃는다. 아무래도 고지 들리지 않소. 조조가 다시 대답한다. 그저 한 반년치요. 허유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곧 장막 밖으로 걸어나가며 나는 진정으로 찾아왔건만 공이 이처럼 속이려고만 하니 어떻게 내가 믿고 지낸단 말이오. 조조는 황망히 그의 소매를 잡아 붙들고 말하였다. 자원은 부디 노여오마오. 내 바른대로 말하리이다. 군중의 양식이 실상은 한 석 달을 지탱할 뿐이오. 허유는 껄껄 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맹덕을 간웅이라 말하더니 과연 이로군. 조조도 같이 웃으며 전쟁에서는 적을 속이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는 말도 못 들었소. 하고 마침내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은근히 말하였다. 실상인즉 군중에 지금 이달 먹을 양식밖에는 남지 않았다오. 말이 떨어지기 전에 허유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 나를 속이려 말아라. 군량이 이미 떨어졌지. 조조는 크게 놀랐다. 어떻게 아오? 허유는 소매 속으로부터 조조가 순욱에게 보낸 글을 꺼내 보이며 이 글은 누가 쓴 것이오? 조조가 놀라 물었다. 어디서 이것을 얻었소? 허유가 사자를 사로잡은 일을 자세히 고하니 듣고 나자 조조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청하였다. 자원이 이미 옛 정을 생각하여 찾아왔으니 부디 좋은 계교를 일러주오. 명공이 적은 군으로 대적을 항거하여 급히 이기는 방책을 구하지 않으니 이는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오. 내게 한 계책이 있어 사흘이 못 가서 원소의 100만 대병을 싸우지 않고 깨뜨려 놓을 것이니 명공은 내 말대로 하시겠소. 조조는 기뻤다. 원컨대 좋은 계책을 들려주오. 허유가 말한다. 원소의 군량 지중이 모조리 오소에 있소. 지금 순우경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술만 먹고 아무 방비가 없는 터이니 공은 정병을 뽑아 원소의 장수 장기가 군사를 이끌고 군량을 호송하러 왔다고 사칭하고 그 사이를 타서 군량 지중을 불살라버리면 원소의 군사가 사흘이 못다 하여 절로 어지러우리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허유를 크게 대접하고 영체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 그 이튿날 마복은 5천을 뽑아내어 몸소 거느리고 오소로 군량을 겁탈하러 갈 준비를 하였다. 이를 보고 장효가 말한다. 원소가 둘량하여 놓은 곳에 어찌 방비가 없겠습니까? 승상은 경솔히 가실 일이 아니니 혹시 허유의 계계나 아닐지 두렵습니다. 조조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허유가 이번에 온 것은 하늘이 원소를 패하시려는 게야. 이제 우리가 군량이 떨어져 오래 대치하기 어려운 터에 만약 허유의 계교를 쓰지 않는다면 이는 앉아서 화를 기다리는 것이라. 제가 만약 나를 죽이려 한 것이라면 어찌 내 체중에 저렇듯 머물러 있으려 하겠소. 더욱이 내 또한 겁제하려 마음먹은 지 오랜 터이니 이번에 군량을 노력하는 일은 반드시 한번 해봐야만 할 일이니 군은 아무 의심 마오. 그러시더라도 원소가 허시를 타 습격하는 것 또한 방비하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료가 다시 한마디 하니 조조는 웃으며 그것은 나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요. 하고 즉시 순유, 가후, 조홍을 시켜 허요와 함께 남아서 대체를 지키게 하고 다시 하우돈 하우연으로 일군을 영설하여 좌편에 매복하며 조인 이전으로 일군을 거느리고 우편에 매복하여 만일을 방비하게 한 다음 장요 허전은 앞에 있으며 서왕 우금은 뒤에 있고 조조 자신은 장수를 거느려 가운데 있으니 모두 5천인 마라. 모조리 원소의 깃발을 세우고 군사마다 풀을 묶고 섭을 지어 사람은 매를 물고 말은 입을 묶고 이날 황혼역에 오소를 향해 나아가니 이날 밤 하늘에 별빛이 가득하다. 이때 저수가 원소 군중에 구금되어 있더니 이날 밤 하늘에 별빛이 가득하다. 그는 감시하는 자를 보고 청하였다. 나 좀 뜰에 나가게 해주게. 그래서 중종으로 나가 우러러 하늘을 살펴보니 호련 태백이 역행하여 북두성과 견우성의 경계를 침범한다. 저수는 깜짝 놀랐다. 큰 화가 장차 이르는구나. 그 길로 원소에게 보기를 청하니 이때 원소는 술이 취하여 자리에 누워있다가 저수가 비밀한 일이 있어 급히 고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묻는다. 무슨 일인고? 저수는 말하였다.
지금 하늘을 살펴보니 태백이 유성과 귀성 사이를 역행하여 아무래도 적병이 검약하는 해가 있을까 보이다. 오소 둘량처를 엄히 방비하여야 할 것이니 속히 정병과 맹장을 간도로 보내셔서 산길을 순찰하여 조조의 계교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듣고 나자 원소는 노하여 내가 죄를 지은 몸으로 어딜 감히 망령된 말을 하여 군심을 현혹해 하느냐 하고 꾸짖고 감시자를 돌아보며 내 널더러 엄히 가도두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함부로 밖에 내어놓았느냐 하고 무사를 꾸짖어 감시자를 내어다가 참하게 한 다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수를 감시하게 하니 저수는 끌려 나오자 눈물을 뿌려 탄식하기를 마지 않는다. 우리 군사가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니 우리 시체가 어디 가서 떨어질지를 모르겠구나. 한편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재촉하여 원소의 별채 앞을 지났다. 별채 군사가 묻는다. 어디 군마요? 조조는 군사를 시켜 대답하게 하였다. 명을 받들고 오소로 군량을 호송하러 가는 장장군의 군마요. 원소 군사들이 자기네 깃발을 보고는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4-5군데를 지나는데 그때마다 장기의 군사라 하고 거침없이 길을 가 오소에 이르니 사경이 거의 지났다. 조조가 군사를 시켜 가지고 온 풀과 서프로 삥 둘러 불을 놓으며 북치고 아우성 질러 바로 들어가니 이때 순우경은 여러 장수로 더불어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장중에 누워 자다가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것을 듣고 황망히 뛰어 일어나며 왜 이리 시끄러우냐? 좌우를 돌아보고 묻는데 말이 미쳐 먹기 전에 일시에 달려드는 조조 군사로부터 미처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이 결박당하고 말았다. 이때 모곤진과 조의 2 장수가 군량을 연거하고 돌아오다가 언덕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몰고 구응하러 달려온다. 조조 군사는 나는 듯이 이를 고하였다. 적병이 뒤에서 또 지쳐드니 곧 군사를 나누어 막도록 하십시오. 조조는 크게 꾸짖었다. 너희들은 아무 생각 말고 앞으로만 나가 싸우거라. 적병이 등 뒤에 이르거든 그때 돌아서서 다시 싸우면 그만이다. 영을 듣고 수하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 엄살한다. 삽시간에 불길이 사면에서 일어나며 연기가 땅을 덮었다. 모곤진 조의 2 장수가 군사를 몰아 구원하러 달려들자 조조가 곧 호령하여 군사를 돌이켜 맞아 싸우게 하니 그 형세가 심히 급해서 2 장수는 당하여 내지 못하고 모두 죽고 군량도 모조리 불에 타서 재가 되고 말았다. 군사들이 순우경을 사로잡아서 끌고 조조 앞으로 온다. 조조는 곧 그의 귀와 코와 손가락을 잘라버린 다음 말 위에다 붙들어 메어 원소의 영체로 돌려보내서 원소를 욕주게 하였다. 한편 원소는 장중에 있다가 정북편에 화강이 하늘을 찌른다는 급보를 받자 그제야 오소에 변이 있음을 짐작하고 급히 부하들을 모아 상의하였다. 장압이 나서서 말한다. 제가 고람과 함께 곧 구응하러 가오리다. 그러나 곽도는 반대다. 그렇지 않소. 조조 군사가 검약을 한다면 조조가 필연 친히 갔을 것이니 그 영체가 응당 비었을 것이라 군사를 놓고 먼저 조조의 영체를 치면 조조가 듣고 반드시 급히 돌아올 것이니 이는 바로 손빈이 사용했던 개교이외다. 장압이 말하였다. 아니요. 조조가 꾀가 많아서 제가 밖으로 나갔다면 반드시 안에 미리 준비가 있어 만일을 경계할 것이니 지금 만약 조조의 영체를 치러 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오소에서는 순우경의 무리가 또 진다면 우리는 모두 사로잡히고 말 것이요. 그래도 각도가 저의 주장을 고집하여 조조가 검약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을 것이니 언제 군사를 남겨두어 영체를 지키겠소. 하고 제3 원소를 대하여 겁체하기를 청한다. 원소는 마침내 그의 말을 쫓아서 장압과 고람으로 군사 5천을 이끌고 간도로 가서 조조의 영체를 치게 하고 다시 장기를 시켜 군사 1만을 거느려 가서 오소를 구하게 하였다. 한편 조조는 순우경의 군사를 죽이고 그의 갑옷과 기치를 모조리 뺏은 다음에 순우경의 부하 패군으로 꾸며 영체로 돌아오다가 산길에 이르러 장기의 군마와 마주쳤다. 장기수와 군사가 묻는다. 어디 군마요? 조조는 군조를 시켜 대답하게 하였다. 오소 패군이 돌아가는 길이요. 장기가 다시 의심 않고 그대로 군사를 몰아 지나가려 할 때 문득 장효와 허저가 내달아 장기는 도망가려 말하라.
병력같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장기가 깜짝 놀라 미처 손을 올려볼 사이도 없이 장효는 그를 베어 말 아래 거꾸러뜨리고 수와 군조를 모조리 죽인 다음에 다시 사람을 시켜 원소 대체에 고하되 장기가 이미 오소로 검량하여 온 조조 군사를 모조리 쳐서 물리쳤소이다 라고 하였다. 원소가 이것을 고지들어 오소에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접응하게 안 하고 오직 간도에만 군사를 더 보내서 싸움을 돕게 하였다. 이때 장압과 고람이 간도에 가서 조조 영체를 치니 좌편으로는 하우돈, 우편으로는 조인, 중간으로는 조흥이 일시에 군사를 몰고 내달아 삼면으로 에워싸고 어지러이 친다. 원소 군사는 크게 패하였다. 접응하는 군사가 오기는 하였으나 뒤미처 조조가 또 군사를 몰고 등 뒤로 달려들어 사면으로 에워싸고 엄살한다. 장압과 고람은 간신히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오소의 패장 군마가 영체로 돌아왔다. 원소가 보니 순우경의 코와 귀가 모두 없고 손가락이 다 떨어졌다. 대체 어찌하여 오소를 잃었더냐? 원소가 물으니 군졸이 대답하되 순우경이 술에 취해 자다가 이 지경을 당하였다고 한다. 원소는 노하여 그 자리에서 순우경을 참하여 버렸다. 곽도는 속으로 생각했다. 장압과 고람이 돌아오면 제 필연코 나와 시비를 따지려 들 것이니 어찌하면 좋으냐. 그는 마침내 원소 앞에 나아가 두 사람을 참소하였다. 장압과 고람이 이번에 주공께서 패하신 것을 마음에 은근히 기뻐할 것입니다. 원소가 고이 생각하여 묻는다. 그 어찌하는 말이요? 곽도는 말하였다. 두 사람이 본래 조조에게 항복할 생각을 품고 있던 터라 이번에 겁체하러 가서도 고의로 힘을 쓰지 않아 그렇듯 군사를 많이 잃은 것이외다. 원소는 크게 노하여 즉시 사자를 보내서 장압, 고람 두 사람을 급히 불러오게 하였다. 패군한 죄를 묻자는 것이다. 이를 보고 곽도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두 사람에게 가만히 고하였다. 주공께서 두 장군을 죽이려고 하시오. 두 사람이 뜻밖의 기별을 받고 어인가닥을 몰라 할 때 원소에게서 사자가 이르렀다. 주공께서 두 분 장군께 곧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시랍니다. 고람이 한마디 물었다. 주공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신다던가? 왜 청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람은 패검을 빼어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뜻밖의 일에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장압이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고람은 말하였다. 원소가 남의 참소만 믿어 이리 하다가는 머지않아서 조조 손에 반드시 사로잡히고 말 것이니 우리가 무엇하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차라리 조조에게 가서 투항하는 것이 나을까 보오. 듣고 나자 장압이 또한 말한다. 실상을 말하자면 나도 그 생각을 먹은 지 오래요. 두 사람은 곧 분부병마를 이끌고 조조의 영체로 가서 항복드렸다. 하오돈이 한마디 한다. 장압, 고람 두 사람이 와서 항복을 한다니 허시를 물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조조는 내가 은혜로서 대접하면 저희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가도 자연 변하고 마느니라. 하고 드디어 영문을 열고 두 사람을 들어오게 하니 장압과 고람이 창을 버리고 갑옷을 벗고서 땅에가 배복한다. 조조는 만약에 원소가 두 장군의 말씀대로만 하였다면 이렇듯 참패는 보지 않았으리다. 이제 두 장군이 나를 찾아온 것은 마치 미자가 은나라를 떠나고 한신이 한나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소. 이렇듯 좋은 말로 위로하고 장압을 봉하여 편장군 도종우를 삼고 고람으로 편장군 동래우를 삼았다. 두 사람은 기쁨이 크다. 이리하여 원소는 앞서 모사 허유를 잃고 이번에는 또 맹장 장압 고람을 잃고 그와 더불어 또 오소의 군량을 모조리 잃어 군심이 심히 황황하다. 허유는 다시 조조에게 권하여 속히 군사를 나아가게 하였다. 장압과 고람이 나서서 선봉되기를 원한다. 조조는 이를 허락하여 두 사람의 군사를 거느려 가서 원소의 영체를 검략하게 하였다. 이날 밤 삼경 조조는 군사를 세 갈래 길로 나누어 나아가 겁체하였다. 밤이 맞도록 혼전을 하여 날이 혼이 밝을 력에 각기 군사를 거두니 이 싸움에 원소는 또 군사를 태반이나 잃었다. 순유가 조조에게 계책을 드린다.
이제 소문을 퍼뜨려 우리가 군사를 내어서 한편으로는 산조를 취하여 엄군을 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양을 취하여 원소에 돌아갈 길을 끊으려 한다고 하면 원소가 듣고 반드시 놀라고 당황하여 군사를 나누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니 우리가 그 군사가 움직이는 때를 타서 치면 원소를 가히 깨칠 수 있사오리다. 그 참 좋은 계교요. 조조는 순이의 말을 쫓아 사면으로 소문을 퍼뜨리게 하니 원소 군사가 이 소식을 듣자 곧 고한다. 조조가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한 길은 업군을 취하고 다른 한 길은 여양을 취하러 갔답니다. 원소는 크게 놀라 급히 원담에게 군사 5만을 주어 업군을 가서 구하고 신명에게 역시 군사 5만을 주어 여양을 가서 구하게 하였다. 조조는 원소의 군사가 움직이는 것을 알자 즉시 대대군마를 나누어 8길로 일제히 나가 바로 원소의 영체를 들이쳤다. 원소 군사가 모두 싸울 마음이 없어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원소는 미처 갑옷을 입을 사이도 없이 말에 뛰어올랐다. 유자 원상이 그 뒤를 따른다. 장요, 허저, 서왕, 우금의 네 장수는 군사를 힘몰아 그 뒤를 급히 쫓았다. 원소는 크게 낭패하여 책과 금백 따위를 모조리 내어버리고 다만 수행 800여 기를 거느려 강을 건너 달아났다. 조조 군사는 그 뒤를 쫓다가 미치지 못하여 원소가 버리고 간 물건들을 모조리 거두었는데 이 싸움에서 죽인 것이 8만여 명이라. 피가 흘러 구덩이마다 가득 차고 강을 건너지 못해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조조는 전승을 얻고 뺏은 금은보화와 단피를 모두 내어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 준 다음에 도서 가운데서 서신을 한 묶음 찾아내니 뜻밖에도 그것은 허도와 군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몰래 원소와 더불어 왕래한 글이다. 이를 보고 자우는 말하였다. 일일이 성명을 밝혀서 잡아 죽이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조조는 원소의 형세가 원체 커서 나도 이길 것을 기약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일러 무엇하랴. 더 살펴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태워 그대로 불문에 붙여버리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원소의 모사 조수가 조조 군사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군중에 갇혀있던 몸이라 달아나지 못하고 잡힌 것이다. 군사가 그를 잡아서 데리고 조조 앞으로 나아가니 본래 조수와는 일찍부터 서로 아는 사이라 조조는 황망히 자리를 내려 그를 맞으려 하였다. 그러나 조수는 조조가 입을 열기 전에 머리부터 내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항복하지 않소. 조조는 앞으로 가서 그의 어깨를 치며 말하였다. 본초가 무모해서 군의 말을 안 들었던 것인데 이제 고집할 것이 무엇이오? 내가 만약 군을 일찍 얻기만 하였다면 천하는 좋기 근심할 것이 없었으리다. 이렇게 후히 대접하고 군중에 머물러 있게 하였더니 저수는 복종하지 않고 그날 밤 몰래 말을 훔쳐내어서 타고 원소에게로 돌아가려 한다. 조조는 노하여 잡아 죽이게 하였다. 저수가 죽기에 이르도록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다. 죽이고 나서 조조는 후회하기를 마지 않았다. 내 그릇 은희지사를 죽였구나. 그는 좌우에 명하여 장례를 후히 지내고 무덤을 세워 안장하게 하고 그 묘에다 제하여 충렬 저군 지묘라 하였다. 조조는 다시 군마를 정돈하여 강을 건너 원소가 갑옷도 걸치지 못한 채 800여 기를 거느리고 여양 부간에 이르자 대장 장의거가 영체를 나와 영접한다. 원소는 지난 일을 그에게 말하였다. 장의거가 좋은 말로 위로하며 헤어진 무리들을 타일로 부르니 군사들은 원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군세가 또다시 크게 떨친다. 기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군사를 나아가는데 이날 밤 황산에 하체하고 밤을 지내려니 문득 멀리서 곡성이 어지럽게 들려온다. 원소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 일어나 종자도 거느리지 않고 장막 밖으로 나갔다. 가만히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패군들이 모여 앉아 제각기 주먹을 들어 가슴을 쾅쾅 치며 이번 싸움에 누구는 형을 잃었다 하고 누구는 아우가 죽었다고 하며 혹은 동물을 잃고 혹은 어버이를 여인 슬픔을 서로 하소연하며 목 놓아 우는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러하다. 만약에 전별가의 말만 주공이 들으셨다면 우리가 이 화를 왜 당한단 말인가?
원소는 그 광경을 차마 더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이켜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의 뉘우침이 컸다. 과연 내 전풍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이렇듯 군사는 패하고 장수는 잃었으니 이제 돌아가서 무슨 면목으로 저를 대할꼬. 이튿날 말에 올라 바야흐로 행군하는 중에 마침 봉기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영접한다. 원소는 봉기에게 말하였다. 내 전풍에 관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렇듯 패하였으니 이제 돌아가 무슨 면목으로 대한단 말이오. 봉기는 전풍과 뜻이 맞지 않는다. 원소가 그렇듯 말하는 것을 보자 그는 한마디 하였다. 주공께서는 그렇듯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전풍이가 이번에 주공께서 조조에게 패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자 옥속에서 손뼉을 치며 웃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얼 하더냐 그러더랍니다. 원소는 크게 노하였다. 그놈이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 기어코 저를 죽여야겠다. 그는 곧 사자에게 보검을 주어 먼저 기주로 가서 전풍을 옥중에서 죽이게 하였다. 한편 전풍이 옥중에 있더니 하루는 옥리가 와서 고한다. 별과 어른께 치하를 드립니다. 전풍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무슨 치하할 일이 있다고 그러느냐? 옥리가 말한다. 원장군께서 이번에 크게 패하시고 돌아오시니 이제 별과 어른을 중히 쓰실 게 아닙니까? 듣고 나자 전풍은 호젓하게 웃었다. 내 이번에 죽는군. 모두들 별과 어른께서 잘 되리라고 기뻐하는데 그 말씀이 웬 말씀입니까? 원장군은 밖으로는 너그러운 채 하나 안으로는 꺼리고 남의 충성을 알아주지 않으니 이번에 만약 이겨서 기쁘기나 하다면 오히려 나를 용서하겠지만 이제 싸움에 패하여 마음에 심히 부끄러워할 것이니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나. 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옥리가 좀처럼 믿지 않을 때 호련사자가 보검을 들고 와서 원소의 명을 전하고 전풍의 수급을 취하려 한다. 깜짝 놀라는 옥리를 돌아보고 전풍은 말하였다. 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었네. 옥리들이 모두 비감하여 눈물을 흘린다. 전풍은 반은 혼잣말로 대장부가 천지간에 나서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곧 무지라. 오늘 이렇듯 죽음을 받기로 무엇이 아까우랴. 사자에게서 칼을 받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듣는 자는 모두 애석하여 하기를 마지 않는다. 원소는 크게 패하고 기주로 돌아오자 심사가 편치 못하여 정사도 나가서 보지 못한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유씨는 그에게 하루바삐 후사를 정하라고 권하였다. 원래 원소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어 맏아들 원담의 자는 현충이니 나가서 청주를 지키고 둘째 아들 원희의 자는 현혁이니 나가서 유주를 지키고 셋째 아들 원상의 자는 현본이 그는 곧 원수 후처 유씨의 소생으로 매우 준수하고 빼어나다. 원소가 가장 사랑하여 곁에 데리고 지내오는 터에 이번에 관도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오자 유씨는 그를 보고 빨리 원상을 세워 후사를 삼으라고 권한 것이다. 원소는 곧 신배, 봉기, 신평, 곽도 네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하기로 하였다. 원래 신배, 봉기 두 사람은 원상을 받들고 신평, 곽도 두 사람은 원담을 받들어 각기 저희 주인을 위하여 꾀하는 터이다. 이날 원소는 네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제 외한이 끊이지 않아 불갑을 4살을 일찍 정하여 두어야 하겠기로 후사 세울 일을 의논하려고 공들을 청한 것이요. 장자담은 위인이 너무 강포하고 차자희는 위인이 또 너무 유약한데 삼자상으로 말하면 영웅의 자질이 있고 현명하고 빼어난 터라 내 절을 세울까 하는데 공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곽도가 말하였다. 삼형제분 가운데 담이 맞이고 또 이제 밖에 나가 있으니 주공께서 만약에 장자를 패하고 그 아우를 세우신다면 이는 곧 환란을 일으키는 시초회다. 지금 우리 군사의 위엄이 꺾이고 적병이 바로 지경밖에 이른 터에 다시 부자 형제가 서로 다투었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우선 적을 막아 물리칠 계교를 정하시기로 하고 후사를 세우시는 일은 뒷날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지요. 원소가 주저하여 결단하지 못할 때 문득 사람이 고하되 둘째 아들 원희는 군사 6만을 거느리고 유주로부터 오고 맏아들 원담은 군사 5만을 용솔하고 청주로부터 오고
생질 고관도 또한 군사 5만을 이끌고 병주로부터 와서 서로 힘을 모아 조조와 싸우려 한다고 한다. 원소는 마음에 기뻐하여 다시 인마를 정돈하여 나가서 조조와 승패를 결하기로 하였다. 이때 조조는 이긴 군사를 이끌고 하상에 둔치고 있었다. 조조 군사가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토인의 무리가 나와서 맞는다. 조조는 그들 가운데 부로 몇 사람이 있어 수염과 터럭이 모두 허옇게 센 것을 보고 장중으로 불러들여서 자리를 주고 물었다. 노장은 춘추가 어찌나 되셨소? 한 사람이 답한다. 다들 100살에 가깝소이다. 조조는 다시 한마디 하였다. 내 군사가 이 고장에 와서 소란하게 굴게 되어 내 심히 불안하오. 그 중에 가장 신수가 훤하게 생긴 노인이 정색하고 아랜다. 환제 때 황성이 초송 지분에 나타났더니 천문을 잘 보는 요동사람 은규가 밤에 여기서 묵다가 소인들을 대하여 황성이 하늘에 나타나 바로 이 땅에 웅하였으니 이 뒤 50년이 지나 마땅히 진인이 양패지간에 일어나리라 하였소이다. 이제 해를 따져보매 그때로부터 바로 50년이라 원소가 가렴주고 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는 터에 승상께서 인이지병을 일으키시어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관도 한 번 싸움에 원소의 100만 병을 깨치셨으니 바야흐로 당시에 은교가 한 말을 응하여 백성들이 이제야 태평성대를 바라게 되었나 보이다. 듣고 나자 조조는 웃으며 내 어찌 노장 말씀에 당하리이까 하고 술과 먹을 것과 비단을 내어 노인들을 상주어 보낸 다음에 삼군에 호령하되 장수와 군사를 막론하고 촌에 들어가 인가에 닦아 개를 죽이는 자 있으면 곧 살인죄로 다스리리라. 하니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이 말을 전하여 듣자 모두 조조의 덕을 칭송하여 맞이 않는다. 조조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기뻐하였다. 모든 사람이 고하되 원소가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네 고을의 군사 20만을 모아 거느리고 창정에 나와 하체하였다 한다. 조조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체한 다음 이튿날 양군이 서로 대하여 각기 진세를 벌리고 나자 수하장수들을 데리고 진 앞에 나서니 원소가 또한 아들 삼형제와 생질이며 문관무장을 거느리고 진 앞에 말을 낸다. 조조는 큰 소리로 외쳤다. 세력이 다한 내가 이제도 어찌하여 오히려 항복할 생각을 않는고 칼이 바로 목에가 닿을 때 가서는 뉘우쳐도 소용없으리라. 원소는 크게 노하여 수하장수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네 감히 나가 싸울꼬. 셋째 아들 원상이 저의 부친 앞에서 능한 것을 보이고 싶어 곧 쌍도를 춤추며 말을 달려나간다. 조조는 그를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저자는 누군고? 곁에서 대답한다.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입니다.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 한 장수가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달려나간다. 조조가 보니 곧 서왕의 부장 사환이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삼합이 미처 못되어 원상이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사환은 그 뒤를 쫓았다. 이를 보고 원상은 가만히 활에 살을 먹여 몸을 틀어 뒤를 향해 힘껏 쏘았다. 화살이 바로 들어가 사환의 왼쪽 눈에가 꽂히며 그대로 말 아래 떨어져 죽는다. 원소는 아들이 이긴 것을 보자 채찍을 들어 한번 가리켰다. 대대인마가 일제히 고함치고 내달아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날이 저물자 각각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두었다. 조조가 무리들을 모아 원소 깨칠 계책을 물으니 정욱이 신면 매복계를 들여 조조에게 권한다. 곧 군사를 강변으로 물려 신면에 매복해놓고 원소를 꼬여 강변까지 와서 우리 군사가 물러갈 길이 없고 보면 반드시 죽기로써 싸울 것이니 가히 원소를 깨치리라는 것이다. 조조가 그 계교를 쫓아 군사를 좌우로 나누고 좌우를 다시 각각 5대로 나누니 좌일대는 하우돈이요, 좌이대는 장료요, 좌삼대는 이전이요, 좌사대는 악진이요, 좌우대는 하우연이요, 우일대는 조홍이요, 우이대는 장압이요, 우삼대는 서왕이요, 우사대는 우금이요, 우오대는 고람이다. 중군은 허조로 선봉을 삼은 다음 이튿날 10대가 먼저 나아가 각기 차서를 따라 좌우에 매복하고 그날 밤에 조조는 선봉 허조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 짐짓 겁체하는 형세를 보이게 하였다. 이를 보자 원소의 오체 인마가 일제히 일어나 나온다. 허조는 군사를 돌이켜 달아났다. 원소가 몸소 앞장서 군사를 휘몰아 들어오는데 함성이 천지를 진동한다.
쫓고 쫓겨 날이 훤히 밝을 역에 마침내 강가에까지 이르렀다. 조조 군사가 이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곳이 없다. 조조는 크게 외쳤다. 나갈 길이 끊겼는데 제군은 한번 죽기로 싸워봐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군사가 일제히 몸을 돌이켜 힘을 다하여 앞으로 나가며 허저가 고함치고 말을 달려 연하여 적장 10여 명을 죽이니 원소의 군사가 크게 어지럽다. 형세가 급한 것을 보고 원세는 곧 태군령을 내렸다. 등 뒤로 조조의 군사가 급히 쫓는다. 원소가 더욱 말을 빨리 달려 나아가는데 문득 북소리 한 차례 크게 울리며 좌측에서 하우연, 우측에서 고람의 양군이 뛰어나온다. 원소는 세 아들 한 명의 생질과 함께 죽기를 무릅쓰고 혈로를 뚫고 나갔다. 그러나 심리를 미쳐 못 다가서 좌측으로부터 악진, 우측으로부터 우금이 일시에 내달아 어지럽게 싸고 친다. 시체는 들에 질비하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룰 지경이다. 다시 달아나 오리쯤 하였을 때 좌측에서 이전과 우측의 서왕이 또 내달아 앞뒤를 끊고 친다. 원소 부자는 다시 죽기로서 길을 찾아 간신히 구체로 뛰어들어갔다. 군사를 수습하여 밥을 짓게 하고 바야흐로 장수들과 함께 숟가락을 들려 할 때다. 문득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좌측으로부터 장요가 내닫고 우측으로 장압이 내달아 그대로 영체로 지쳐 들어온다. 원소는 항망이 말에 올라 창정을 향해 나아갔다. 말과 군사가 다 함께 곰핍하여 이제는 더 못 가겠다. 좀 쉬어가자. 영을 내려 원소가 가쁜 숨을 돌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려 할 때 뒤에서 티끌이 자옥이 일어나며 조조의 대군이 운하처럼 몰려든다. 조조가 다시 말을 달려 도망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측에서 조은과 좌측의 하우돈이 군사를 몰고 나와 앞길을 막는다. 원소는 크게 부르짖었다.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지 않았다가는 모두 사로잡히고 만다. 군사들이 힘을 다하여 전우좌우로 충돌한다. 한바탕 죽기로 싸우고 겨우 중위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원희와 고관이 모두 화살을 맞아 상하고 군마도 거의 죽어 없다. 원소는 세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바탕 통곡을 하다 그대로 혼절하여 버렸다. 여러 사람이 급히 구하여 얼마간에 정신이 들자 원소는 입으로 연하여 피를 토하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내 이제까지 크고 작은 수십 전투를 오늘처럼 낭패한 적이 없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기 본주로 돌아가서 맹세코 조조도족으로 더불어 한번 자웅을 결하도록 하여라. 신편과 각도를 시켜 급히 원담을 따라 청주로 가서 군마를 정돈하게 하고 조조가 지경을 범할까 두려워 원희에게 명하여 유주로 돌아가며 고관에게 명하여 병주로 돌아가서 각기 군마를 수습하게 한 다음 원소 자기는 셋째 아들 원상을 데리고 기주로 들어가서 병을 조리하며 원상에게 명하여 신배 봉기와 함께 잠시 군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제23장 원과 형제. 조조는 창정에서 크게 이기자 3군의 후이 상을 내리고 사람을 시켜 기주의 허실을 알아오게 하였다. 세작이 돌아와서 고하는 말을 들으니 원소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원상과 신배가 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원담, 원희, 고관은 각기 자기 고을로 돌아갔다고 한다. 수하의 무리들은 조조에게 권하여 즉시 군사를 나아가 기주를 치게 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말한다. 기주로 말하면 양식이 지극히 많은 데다 신배가 또한 기모가 있어 깨치기가 실로 용이하지 않소. 더욱이 지금 한창 농사철에 민업을 패할 수 없으니 추수 때나 지나거든 다시 도모하는 것이 마땅할까 보오. 이렇듯 이야기하는 중에 문득 순욱이 글을 보내왔다. 유비가 연암에서 유벽 공도수하의 군사 수만 명을 얻고 승상께서 하북으로 출정하신 것을 알자 유벽으로 남아서 연암을 지키게 한 다음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허창을 치러 온다 하니 부디 승상은 한시 앞이 회군하시어 저를 막도록 하소서 하는 사연이다. 조조는 크게 놀라 조응으로 군사를 강변에 둔 채 허장성세하게 하고 조조 자기는 친히 대병을 거느리고 연암으로 나아가 유비를 대적하기로 하였다. 이때 현덕은 관우, 장비, 조운의 무리로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허도를 엄습하려 연암을 떠나 양산 땅까지 나오다가 바로 조조 군사를 만났다.
유비는 양산 아래 하체하고 군사를 3대로 나눠 운장은 동남편에 둔치고 장비는 서남편에 둔치고 현덕 자기는 조은으로 더불어 남편에 영체를 세웠다. 조조 군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현덕이 곧 북치며 나아가니 조조는 진세를 벌려 세운 다음에 군사를 시켜 크게 외치게 하였다. 승상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유비는 앞으로 나오거라. 말이 떨어지자 진중으로서 현덕이 말을 내어 문기 아래에 나와 선다. 조조는 채찍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내 너를 상빈으로 대접한 터에 내 어찌하여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단 말인고. 현덕은 마주 채찍을 들어 조조를 가리키고 내가 이름은 비록 한나라 승상이나 실상은 한나라 도적이라. 내 한실 종친으로서 천자의 밀조를 받들어 반적을 치러 온 길이다. 말을 마치자 곧 말 위에서 낭랑한 음성으로 의대조를 외운다. 이를 보고 조조는 크게 노하였다. 내 나가서 저놈을 잡아들여라. 허절을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하니 현덕의 등 뒤로부터 조은이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몰아 나온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30여 합에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호련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동남편으로부터 운장이 지쳐나오고 서남편으로부터 장비가 지쳐나와 삼군이 일제히 휘몰아친다. 조조 군사가 먼 길을 와서 사람과 말이 다 함께 고난터라 능히 당해내지 못하고 크게 패하여 달아난다. 현덕은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기고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왔다. 이튿날 현덕은 다시 조자룡을 보내 싸움을 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날은 장비를 시켜 나가서 또 싸움을 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조 군사는 도무지 나오려 않는다. 그러기를 열흘이나 하여 현덕이 마음에 은근히 의욕하여 마지 않을 때 호련 탐마가 고하되 공도가 군량을 운반하여 오다가 조조 군사에게 포위되었다고 한다. 현덕이 급히 장비를 시켜가서 구하게 하였더니 다시 탐마가 고하되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뒤로 돌아가 바로 연함을 취하려 한다고 한다. 현덕은 깜짝 놀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앞뒤로 적병을 받아 장차 돌아갈 곳이 없게 되지 않느냐. 곧 운장을 보내서 연함에 급한 것을 구하게 하였으나 하루가 못되어 나는 듯이 달려 고하는 말이 하우돈의 군세를 당할 길이 없어 유벽은 이미 연함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관운장은 지금 조조 군사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한다. 현덕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을 때 다시 전하는 소식은 장비가 공도를 구하러 갔다가 그도 역시 조조 군사의 포위 속에 들어 그 형세가 심히 위태롭다는 것이다. 현덕은 마침내 회군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러나 조조가 뒤를 엄습할까 두려워 섣불리 군사를 움직일 수가 없다. 바야흐로 주저하고 있는 중에 군사가 들어와 고하되 허저가 밖에 와서 싸움을 청한다고 한다. 현덕은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그날 밤이 깊기를 기다려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보군을 앞세우고 마군으로 뒤를 따르게 하여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현덕이 영체를 떠나 겨우 오리길을 가서 토산기슭을 지나려 할 때 문득 횃불이 일제히 일며 산머리 위에서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유비는 도망하려 말하라. 승상이 예서 기다리신 지 오래다. 현덕이 당황하여 달아날 길을 찾으니 조은이 앞으로 나서며 주공은 염려 마시고 다만 운의 뒤를 따라오십시오. 곧 철창을 꼬나 잡고 말을 놓아 혈로를 뚫고 나가니 현덕이 쌍고건 빼어들고 그 뒤를 따른다. 한창 군사를 처음 물리치며 나아가는 중에 문득 허저가 말을 달려 뒤를 쫓아왔다. 조은이 맞아서 싸우는데 다시 우금과 이전이 쌍으로 달려든다. 형세가 급한 것을 보고 현덕은 몸을 빼쳐 달아났다. 그러나 등 뒤에 들려오는 함성은 점점 가까워만 지는 것이다. 현덕은 심산병로를 향해 필마당기로 목숨을 도망하였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온다. 그대로 길을 찾아 나아가는데 한 옆으로부터 한때 군사가 달려나온다. 현덕이 크게 놀라 급히 살펴보니 그는 조조 군사가 아니라 유벽이 손건, 간웅, 미방의 무리로 더불어 패군 천여기를 거느리고 현덕의 가소를 보호하여 이곳까지 찾아 이른 것이다. 그들이 호소하는 말을 들으니 하우돈의 군세가 심히 날카로워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조조 군사가 뒤를 쫓아와 형세가 위태로울 때 다행히 운장의 구원병에 이르러 마침내 벗어남을 얻었다고 한다.
현덕은 듣고 나자 급히 물었다. 운장은 그래 지금 어디 있어? 유벽이 말한다. 추격병이 머지않은 것 같으니 운장 소식은 차차 알아보시기로 하고 어서 떠납시다. 그러나 미처 오리를 못 가서 고향을 앞에 두고 한때 인마가 또 내다르니 앞선 장군은 곧 장압이다. 유비는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을 드려라. 크게 외치는 소리에 현덕이 깜짝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할 때 산머리 위에 붉은 기가 휘날리고 산골짜기로 한때 군사가 달려나오니 앞선 장군은 고람이다. 앞뒤에 모두 길이 막혔다. 현덕은 하늘을 우러러 창촌도 무심하시구나. 사세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내 죽기를 어찌 면해보겠느냐. 한 소리 크게 부르짖으며 곧 칼을 빼어들고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니 이를 보고 유벽은 급히 그의 칼든 팔을 잡으며 제가 한번 죽기로 싸워 장군을 구하오리다. 말을 마치자 창을 꼬나 잡고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그는 고람의 적수가 아니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고람의 칼이 한 번 번뜩하자 유벽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말 아래 떨어져 죽는다. 현덕이 몹시 급하여 바야흐로 몸서 나가서 싸우려 할 때다. 고람의 후군이 어지러우며 한 장수가 지쳐 들어오더니 창끝이 한번 빛나는 곳에 고람의 몸이 말 아래 뚝 떨어진다. 급히 보니 조자룡이다. 현덕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조자룡은 고람을 한 창에 찔러 죽이자 곧 그 수하 군사들을 쳐 물리치고 다시 말을 돌려 전군의 장압을 맞아 싸웠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30여 합에 장압이 마침내 패하여 달아난다. 조자룡은 승세하여 그 뒤를 몰아쳤다. 그러나 입구를 갑병이 굳게 지키고 있고 더욱이 길이 좁아 나갈 수가 없다. 조은이 한창 고군분투하여 길을 뚫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운장이 관평과 주창으로 더불어 300군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양편에서 끼고 쳐서 장압을 물리치고 마침내 입구를 나와 산 아래 하체하자 현덕은 곧 운장을 시켜가서 장비를 찾아보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장비는 군사를 거느리고 공도를 구하러 갔더니 공도는 이미 하우연의 손에 죽은 뒤다. 그가 힘써 싸워 하우연을 물리치고 그 뒤를 다시 급히 쫓을 때 뜻밖의 악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들어 장비는 포위 속에 빠져서 그 형세가 심히 위태롭더니 마침 운장이 길에서 패군을 만나 그의 종적을 알고 급히 찾아 이르러 악진을 쳐서 물리치고 그를 구해냈다. 장비가 간우를 따라 현덕에게 와볼 때 문득 군사가 고하기를 조조의 대군이 뒤에서 몰려 들어온다고 한다. 현덕은 손건 간홍의 무리로 하여금 가소를 보호하여 먼저 떠나게 하고 자기는 관우 장비 조자룡으로 더불어 뒤에 떨어져 한편으로 싸우며 한편으로 달아났다. 현덕이 이미 멀리 달아난 것을 보자 조조는 더 쫓으려 않고 군마를 거둬버렸다. 이때 현덕수와의 패군이 1000명에도 차지 못한다. 어딘지도 모르게 길을 재촉하여 달려가노라니 한 줄기 강물이 앞을 탁 가로막는다. 얘가 어딘고?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으나 아는 자가 없다. 마침내 그곳 원주민을 불러서 물어보니 한강이요 하고 대답한다. 현덕은 우선 이곳에 영체를 세워 쉬어가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유황숙이라고 알자 곧 고기와 술을 받들어 올린다. 현덕은 좌우로 더불어 모래터 위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길이 한숨을 쉬었다. 제군이 모두 능력을 가진 인재들로서 오직 유비를 따르기가 불행이오 그려. 내 명도가 기고하여 누를 제군에게 미치게 하고 오늘날 이렇듯 몸둘 곳조차 없으니 제군은 부디 나를 버리고 달리 영특한 주인을 찾아가서 부디 공명을 취하도록 하오. 말을 듣자 모두들 낯을 가리고 운다. 관우는 개연히 나서서 한마디 하였다. 형님 말씀이 옳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고조께어서 항우와 천하를 다투실 때 그에게 여러 차례 패하셨어도 뒤에 구리산 한번 싸움에 공을 이루시어 마침내 400년 기업을 여신 터가 아닙니까? 승부는 병가지 상사니 그토록 낙심하실 것이 아닙니다. 송건이 말한다. 성패가 때가 있으니 마음 상하실 일이 아니외다. 여기서 형주가 머지않은데 유경승이 구주를 점거하여 군사가 강하고 양식이 넉넉하며 더욱이 주공가는 같은 한실 종신인 터이니 그리로 가시어 잠시 몸을 의탁하도록 하시지요. 좋은 말이나 다만 용납하지 않을까 근심이요.
제가 먼저 가서 유경승을 설복하여 저로 하여금 지경 밖에 나와 주공을 영접해 매시도록 하오리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이를 허락한다. 선고는 곧 밤을 도와 먼저 형주로 가서 유표를 보고 말하였다. 유사군은 천하 영웅이십니다. 비록 수하의 군사는 많지 않고 장수는 적으나 뜻은 항상 사직을 지키려 하시는 터라 그렇길래 유벽과 공도의 무리도 일찍이 친교가 없건만은 또한 죽음으로써 갚은 것이외다. 이제 유사군이 새로이 조조에게 패하시고 강동으로 가시어 선곤에게 몸을 의탁하려 하시기로 제가 곧 말씀을 올렸습니다. 형주 유장군은 예를 아시고 현명하시어 선비들이 돌아가기를 마치 물이 동편으로 흐르듯 하며 더욱이 같은 한실 종친이신 터에 구태여 강동으로 송곤을 찾으실 것이 무엇이오니까 하고 이로 인하여 사군께서 특히 저를 보내시어 삼가 장군께 말씀을 드리게 한 것이외다. 유표는 크게 기뻐하였다. 현덕은 곧 내 아우라. 전부터 한번 만나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그렇듯 나를 찾겠다니 그만 다행이 없소그려. 그러나 곁에서 채모는 참소한다. 옳지 않습니다. 유비가 먼저는 여표를 쫓다가 다음에는 조조를 섬겼고 근자에는 또 원소에게로 갔다가 다시 그를 배반하고 나왔으니 이로써 좋게 그 사람됨을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 저를 용납하였다가는 조조가 반드시 군사를 우리에게 가하고야 말 것이니 차라리 송곤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바치느니만 못할까 봅니다. 이 말을 듣자 송곤은 정색하고 한마디 하였다. 저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가 아니오. 유사군은 충심으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어른이시니 어찌 조조나 원소, 요포의 무리에게다 비할 것이 있겠소. 전자의 저들과 상종하시기는 오직 부득이한 일이라. 이제 한실 종친의 정을 생각하시어 천리길을 마다 안 하시고 이렇듯 유상군을 찾아뵈오려 하시는 터에 군이 어진 일을 투기하여 그렇듯 참수하는 것은 어인까닭이요. 듣고 나자 유표는 채모를 꾸짖었다.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한 터이니 너는 여러 말 말하라. 채모가 무안하여 은근히 마음에 한을 품고 물러나간다. 유표는 즉시 송건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현덕에게 통보하게 하고 다음에 몸소 형주성 30리 밖까지 나가서 예를 극진히하여 그를 맞아들였다. 이리하여 현덕은 그 기고한 명도가 이번에는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조조는 현덕이 이미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였다고 듣자 즉시 군사를 다시 몰아 그를 치려 하였다. 그러나 정욱이 나와서 간한다. 원소를 아직 없이 하지 못하고 이제 갑자기 형량을 치셨다가는 만약에 원소가 다시 북으로부터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승패를 헤아릴 길이 없는 노릇이니 허도로 돌아가셨다가 내년 봄에 다시 군사를 일으키시어 먼저 원소를 깨치시고 다음에 형량을 취하시기로 하면 남북의 이익을 한 번에 아울러 거두실 수 있을까 합니다. 조조는 이 말을 옳게 여겨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가 버렸다. 해가 바뀌어 건한 8년 춘정월이다. 조조는 다시 군사를 일으키기로 하고 먼저 하우동과 만총을 보내서 연함을 지켜 유표를 맞게 하고 조인 순욱의 무리를 남겨두어 허도를 지키게 한 다음 자기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가 관도에 둔을 쳤다. 한편 원소는 지난해에 간모토열 중우가 얼마쯤 차도가 있어 좌우로 더불어 다시 허도 칠 일을 의논하니 모사 신배가 간한다. 작년에 관도와 창정에서 크게 패하여 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 마땅히 군민의 힘을 기를 것이지 경솔히 움직일 것이 아니외다. 바야흐로 이야기하는 중에 호련 탐마가 고하되 조조가 관도로 군사를 나와 장차 기주를 치려 한다고 한다. 만약 군사가 성 아래 임하고 장수가 해작가에 이르기를 기다려 막아 싸우려 하셨다가는 때가 이미 늦을 것이니 내가 몸소 대군을 영솔하고 나아가 대적할까 보다. 원소의 말이 떨어지자 원상이 나서서 말한다. 부친께서 몸이 쇠약하시어 원정하심이 옳지 않으시니 원컨대 소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대적할까 봅니다. 원소는 이를 허락하고 다시 사람을 청주, 유주, 병주로 보내서 원담, 원희, 고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함께 조조를 치게 하였다. 원상이 앞서 서왕의 부장 사환을 뵌 뒤로
저의 무예를 자랑하더니 이날 부친의 허락을 받자 형들의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여양으로 나가 조조의 선발대와 서로 만났다. 진치고 마주대하자 장효가 말을 달려 나온다. 원상은 곧 창을 꼬나잡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로 싸워 삼합이 못 되어서 원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니 장효는 그대로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급히 친다. 원상은 능히 주장하지 못하고 패군을 이끌고 기주로 도망쳐 돌아갔다. 원소는 원상이 패하여 돌아왔다고 듣자 너무나 놀라워 병이 재발하여 피를 2마리나 토하고 그대로 혼절하여 버렸다. 유부인은 황망히 그를 구하여 와방에다 뉘었으나 그의 병세는 더욱 심해갈 뿐이다. 유부인은 급히 신배와 봉기를 불러들여 함께 원소의 와탑 앞으로 갔다. 그가 도저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후사를 의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원소는 다만 손으로 가리킬 뿐 능히 말을 못한다. 유부인은 한마디 물었다. 상으로 후사를 있게 할까요? 원소가 간신히 고개를 한번 끄덕인다. 신배는 와탑 옆에서 유촉을 썼다. 그러나 그 일이 겨우 끝날까 말까 해서 원소는 몸을 한번 뒤치며 크게 소리 지르며 다시 피를 1말 넘어나 토하고 다시 2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다. 원소가 죽자 신배의 무리가 상사를 주관하는데 유부인은 본래 원소가 사랑하던 총첩 5사람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온이 구천지하에 다시 원소와 서로 볼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얼굴에 자자하고 다시 시신에도 무수히 상처를 입혔다. 그의 투악함이 이와 같거니와 그의 아들 원상은 이들 총첩의 가속이 뒤에 자기 모자를 해치기나 할까 두려워 그들의 집안 남녀노소를 모조리 거두어 죽여버렸다. 신배와 봉기는 원상을 세워 대사마 장군 영기 청류병사 주목을 삼은 다음에 청주, 유주, 병주로 그를 띄워 원소의 사항을 알렸다. 이때 원소의 장자 원담은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청주를 떠나 바야흐로 기주를 향해 오는 중에 부친의 부음을 받았다. 곧 곽도와 신평을 청하여 이를 의논하니 곽도가 말한다. 주공께서 기주에 안 계신 것을 기화로 신배와 봉기가 필연코 원상을 세워 주인을 삼았을 것이니 속히 가셔야만 마땅할까 보이다. 신평이 말한다. 신배 봉기 2사람이 반드시 기모를 정하여 놓았을 것이라 이제 만약 그대로 기주성에 들었다가는 반드시 화를 만나고 마오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좋겠소? 원담이 묻는 말에 곽도가 대답한다. 성 밖에 군사를 둔쳐놓고 우선 동정을 보아야 할 것이니 제가 한번 친히 가서 살펴보고 돌아오리이다. 원담은 그의 말을 따랐다. 곽도가 기주로 들어가서 원상을 만나보니 원상이 묻는다. 큰형님은 어째서 오시지 않소? 곽도는 대답하였다. 병으로 군중에 누워 계셔 오시지를 못하십니다. 이번에 내가 부친의 유명을 받들어 후사를 이었으며 큰형님은 거기 장군을 봉하였거니와 이제 조조 군사가 지경밖에 임하였으니 형님이 선발부대로 나가시면 내가 곧 군사를 수습하여 뒤따라 접응하리이다. 군중에 서로 계교를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신배와 봉기 2사람을 보내주셨으면 좋을까 보이다. 나 역시 이 2사람과 일을 의논하여야만 하는 터에 어찌 잠시 떠나게 한단 말이오. 그러시다면 2사람 중에서 1사람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상은 그것마저 못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마침내 신배 봉기 2사람에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가게 하였다. 봉기가 뽑혔다. 원상이 즉시 그에게 명하여 거기 장군의 인수를 받들고 곽도를 따라 함께 원담의 군중으로 가게 한다. 봉기가 곽도를 따라 군중으로 와보니 누워있다는 원담이 병색이란 도무지 없이 장중에 있어 군무를 보살피고 있다. 마음에 은근히 불안하여 하기를 마지 않으며 인수를 받들어 올리자 원담은 크게 노하여 곧 그를 참하려 들었다. 그러나 곽도는 눈짓하여 이를 말리고 봉기가 물러나가자 이번에 원담에게 말하였다. 지금 조조 군사가 지경을 누르고 있으니 아직 봉기를 이곳에 머물러 원상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고 조조를 깨친 뒤에 다시 와서 기주를 다투더라도 늦을 것이 없을까 보이다. 원담은 그의 말을 좇아 즉시로 영체를 떠나 나아가 여양에 이르러 조조 군사와 서로 대치하였다. 원담이 대장 왕소를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하니 조조 진중으로서는 서왕이 말을 나온다.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기 두어하되 서왕은 한 소리 크게 외치며 한 칼에 왕소의 목을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조조가 군사를 휘몰아 들이친다. 원담은 크게 패하여 군사를 거두어 여양으로 돌아가며 즉시 사람을 기주로 보내서 원상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원상이 신배와 더불어 의논하고 겨우 군사 5,000명을 보내서 돕는다. 그러나 조조는 기주에서 구원병이 이르렀다고 듣자 곧 악진과 이전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마주 나가 중간에 에워싸고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하였다. 원담은 아우 원상이 구원병이랍시고 겨우 군사 5,000을 보냈으며 그나마도 중간에 조조 군사 손에 모조리 죽은 것을 알자 크게 노하여 즉시 봉기를 불러다 꾸짖었다. 봉기가 송구하여 하기를 마지 않으며 아랜다. 장군은 부디 고정하십시오. 제가 주공께 글을 올려 우리 주공께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오시게 하오리다. 원담은 즉시 봉기에게 글을 쓰게 하여 사람을 시켜서 기주로가 원상에게 전하게 하였다. 봉기의 글을 받자 원상은 다시 신배를 불러들여 함께 의논하였다. 신배가 말한다. 곽도가 본래 꾀가 많아서 앞서 다투지 않고 가기는 조조의 대군이 지경에 임하기 때문이니 이제 만약에 조조를 깨치는 때에는 반드시 와서 기주를 다투려 할 것이외다. 차라리 구원병을 내지 마라 조조의 힘을 빌어서 저를 없이 하느니만 못할까 하오이다. 원상은 그의 말을 좇아 마침내 군사를 내지 않았다. 사자가 돌아가서 이대로 고하자 원담은 크게 노하였다. 그 자리에서 봉기를 목 베어 죽인 다음에 좌우로 더불어 조조에게 항복할 일을 의논한다. 군중에 세작이 있어 이 일을 나눈 듯 원상에게 고하였다. 원삼은 신배와 서로 의논하고 만약에 원담이 조조에게 항복하여 둘이 힘을 합해서 와서 친다면 기주가 위태로우리라 하여 마침내 신배와 대장 소유를 남겨두어 기주를 굳게 지키게 하고 몸소 대군을 통솔하여 여양으로 나가서 형 원담을 구하기로 하였다. 네 감히 선봉에 설고 원상이 군중에 물으니 대장 여광 여상 형제가 나서서 가기를 원한다. 원상은 군사 3만을 주어 그들 형제로 선봉을 삼아서 먼저 여양으로 떠나게 하였다. 원담은 원상이 몸소 구원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여 조조에게 항복할 생각을 버렸다. 이리하여 원담은 여양성 안에 둔병하고 원상은 선 밖에 둔병하여 빈틈없는 의각지세를 삼았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유주의 원희와 병주의 고간이 모두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 이르러 각기 둔찰하고 매일 군사를 내어 조조와 싸운다. 그러나 싸움마다 조조는 번번이 이기고 원상의 무리는 번번이 패하였다. 건한 8년 춘사몰에 이르러 조조는 군사를 나누어 일시에 몰아쳤다. 원담, 원희, 원상, 고간이 모두 크게 패하여 여양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 기주에 이르니 원담 원상은 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고 원희 고간은 성에서 30리 떨어져 하체하고 허장성세한다. 조조는 군사를 휘몰아 연일 쳤다. 그러나 쉽사리 깨치지 못한다. 이를 보고 모사 곽가가 나아가 말하였다. 원시가 장자를 패하고 어린 원상을 세워 형제지간에 권력을 서로 다투며 각기 당파를 세우니 우리가 치기를 급히한 즉슨 저희가 서로 나서서 고하나 만약에 이를 늦추면 반드시 서로 다툴 것이라. 지금 형편이 군사를 돌이켜 남으로 형주 유표를 치기로 하고 가만히 원시 형제들의 변을 기다리다가 변이 일어나는 대로 몰아서 친다면 가히 한번 북쳐서 대사를 정할 수 있을까 합니다.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가오로 태수를 삼아 여양을 지키며 조응으로 군사를 거느려 관도를 지키게 하고 조조 자기는 몸소 대군을 이끌어 형주를 향해 나아갔다. 원담 원상은 조조 군사가 스스로 물러간 것을 알자 서로 경하하기를 마지 않으며 원희와 고간은 마침내 각기 군사를 거두어 본주로 돌아가 버렸다. 뒤에 원담은 수와 모사 곽도와 신평을 불러 가만히 말하였다. 나는 장자면서도 도리어 부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원상으로 말하면 계모의 소생이건만 도리어 부친을 이었으니 세상에 이럴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곽가가 말한다. 좋은 도리가 있소이다. 주공은 곧 군사를 이끌고 성 밖에 나가 둔치신 다음에 현보와 신배를 주속으로 청하십시오. 그래 저희가 이르거든 미리 도수부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내달아 죽이기로 하면 대사를 가히 정하실 수 있사오리다.
원담은 그 계교를 쫓아 성 밖으로 나와 군사를 둔쳤다. 마침 자기 수하에 별과 왕수가 청주로부터 온다. 원담은 그를 향하여 각도의 계교를 말하였다. 왕수가 굳건하자 정색하고 간한다. 형제란 양쪽 손과 같은 것인데 지금 다른 사람과 싸우는 자리에서 내 바른 손을 자르는 것이 될 말씀이며 더욱이 자기 형제를 버리고 친하지 않는다면 천하에 서로 친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참수하는 무리가 고륙을 이간하여 한때의 영화를 구하려 하는 것이니 주공은 부디 귀를 막으시고 이러한 말씀은 아예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원담은 노하여 왕수를 꾸짖어 물리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원상을 청하였다. 원상이 신배를 불러 상의하니 신배가 말한다. 이는 필시 곽도의 계교회다. 주공이 만약에 가셨다가는 반드시 저의 관계에 떨어지고 말 것이니 이 기틀을 잡아 도리어 군사를 들어 치시느니만 못할까 보이다. 원상은 그 말을 쫓아 즉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오만군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왔다. 원담은 원상이 이렇듯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자 계교가 누설된 것을 짐작하고 자기도 또한 갑옷을 입고 투구 쓰고 창 들고 말에 올라 밖으로 내달았다. 원상이 원담을 보고 소리쳐 꾸짖는다. 원담은 마주대고 꾸짖었다. 내가 부친을 양묘에 죽이고 자기를 찬탈한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형을 또 죽이러 왔느냐. 말을 마치며 창을 꼬나 잡고 내다르니 원상이 또한 말을 박차고 달려들어 맞아 싸운다. 그러나 원담은 원상의 적수가 아니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오륙합이 못되어 크게 패하여 달아나니 원상은 몸소 날아오는 활과 돌을 무릅쓰고 원담의 진중으로 뛰어들어 충돌하고 엄살한다. 원담은 패군을 수습하여 평원으로 도망하였다. 원상은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기고 성으로 들어갔다. 한 번 싸워 크게 졌으나 원담은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곽도와 더불어 다시 상의한 다음에 잔벽으로 선봉을 삼아 다시 군사를 나아갔다. 첩보를 받자 원상이 또한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기주성에서 나왔다. 진치고 서로 대하자 잔벽이 문기 아래 말을 내어 크게 꾸짖는다. 원상이 노하여 친히 내달아 싸우려 할 때 번개같이 말을 몰아나가는 장수가 있으니 그는 곧 원상수하의 대장 여광이다. 칼을 춤추고 달려들어 잔벽과 어우러져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한 소리 크게 외치며 잔벽을 베어 말 아래 거꾸러뜨리니 원담의 군사가 또 패하여 어지러이 평원을 바라고 달아난다. 신배는 원상을 권하여 그 뒤를 쫓게 하였다. 원담이 이 형세를 당해내지 못하여 평원성으로 물러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고 다시는 나오려 하지 않는다. 원상이 삼면으로 성을 에워싸고 급히 친다. 원담은 다시 곽도를 불러 상의하였다. 곽도가 말한다. 지금 성중에 양식은 적고 저의 군사는 많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으니 어리석은 생각에는 곧 사람을 보내서 조조에게 투항하고 조조를 시켜 기주를 치게 하면 상이 반드시 포위를 뚫고 돌아가 구하려 할 것이라. 장군이 그때를 타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끼고 치면 원상을 사로잡기가 어렵지 않으리이다. 또 만약에 조조가 원상의 군상을 쳐서 깨친다면 우리는 그 군사를 거두어 이번에는 조조를 맡기로 할 것이니 저희가 멀리 와서 양식이 떨어지면 반드시 제풀에 물러갈 것이라. 그때 우리는 기주에 운거하여 나아가 취할 방도를 차리는 것이 좋지 않으리이까. 원담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마디 물었다. 조조에게는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소? 곽도가 말한다. 신평의 아우 신비의 자는 좌치라. 지금 평월령으로 있거니와 이 사람이 구변이 좋으니 그를 보내시는 것이 마땅할까 보이다. 원담은 즉시 신비를 불렀다. 신비가 흔연히 이른다. 원담은 그를 닦아 그에게 주고 군사 3천을 내어 그를 지경 밖에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신비는 지경을 나서자 그대로 밤을 도와 조조에게로 갔다. 이때 조조는 군사를 서평에 둔치고 장차 나아가 유표를 치려 하니 국보를 받고 유표는 현덕으로 선봉을 삼아 나아가 대적하게 한다. 그러나 양평 군사가 미처 서로 만나 싸우기 전에 원담의 사자 신비가 먼저 이르렀다. 조조가 곧 불러들여 온 뜻을 묻자 신비가 글을 올리며 원담에 항복하려는 뜻을 고한다. 조조는 그를 보고 나서 신비를 영체 안에 머물러 둔 다음에 수하의 문무를 모아 상의하였다. 정옥이 나서서 말한다.
원담이가 원상의 공격을 받아 일이 원체 급하니까 부득이하여 와서 항복하려 하는 것이라 경망되이 믿을 수 없소이다. 여건과 만총이 또한 말한다. 그도 그러려니와 지금 승상께서 모처럼 군사를 영솔하시고 예까지 오셨으며 다시 유표를 버려두시고 원담을 도우실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유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 그는 정색하고 말한다. 세 분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이 사람의 소견을 말씀하자면 천하 형세가 이 같은 때에 유표가 강안에서 감히 손을 더 뻗어보려 하지 않으니 가히 저에게 큰 뜻이 없음을 짐작할 것입니다. 원시로 말씀하면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네 고을을 점거하여 대갑이 수십만이니 만약 원담과 원상이 서로 화목하여 함께 저의 아비의 유업을 지키기로 한다면 실로 천하의 일을 알지 못할지라 이제 저희 형제가 서로 치고 형세가 궁하여 우리에게 투항하는 이때를 타서 먼저 원상이를 없애고 뒤에 다시 원담이마저 멸하고 보면 천하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 참으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오리다. 조조는 크게 기뻐 마음을 정한 다음에 즉시 신비를 불러들여 술을 권하며 물었다. 대체 원담이 내게 항복하려는 것이 진심에서 나온 일이요 혹은 거짓이요? 그리고 원상이의 군사를 치면 꼭 이기겠소 어떻겠소? 신비는 대답하였다. 명공께서는 그 진가를 물으실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형세를 따져보시면 곧 아실 일입니다. 원시가 해마다 전쟁에서 패해 병력은 밖에서 피곤하고 모시는 안에서 죽임을 당하며 형제가 불화함에 나라가 나뉘어 둘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해마다 기근이라. 천재와 사람의 피곤함이 이렇듯 하여 현명함과 우매함을 막론하고 누구나 와해될 것을 아는 터이니 이는 곧 하늘이 원시를 멸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명공께서 군사를 나아가 기주를 치시기로 하여 원상이가 만약에 군사를 돌이켜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소열을 잃고 마는 것이요 또 만약에 돌아가 구하려 한다면 원담이가 바로 그 뒤를 쫓을 것이라 명공의 무의로서 피폐한 무리들을 치심이 마치 신풍이 가을 낙엽을 휩쓰는 것과 같은 터에 이를 도모하려 안 하시고 도리어 형주를 치려고 하신단 말씀입니까? 형주로 말씀하면 풍요한 곳이라 화평하고 백성들이 순하여 좀처럼 동요시킬 수 없는 터이요. 더구나 사방의 환란이 하북보다 큰 데가 없어서 하북만 평정하고 보면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바라건대 명공께서는 이를 깊이 살피십시오. 듣고 나자 조조는 기쁘기가 비할 데 없어 신자치와 이렇듯 늦게 만난 것이 한이로고 하고 그날로 군사를 재촉하여 돌아가 기주를 취하기로 하였다. 현덕은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는 것을 보고 혹시나 무슨 꾀나 있는가 두려워 감히 그 뒤를 쫓지 못하고 자기도 군사를 거두어 형주로 돌아가 버렸다. 한편 원상은 조조 군사가 강을 건넌 것을 알자 급히 군사를 이끌고 기주로 돌아가며 대장 여광 여상에게 명하여 뒤를 끊게 한다. 원담은 원상의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즉시 평원의 군마를 크게 일으켜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수십 리를 미처 못 다가서 일성포양의 좌우 양군이 일제히 내다르니 좌군은 여광이요 우군은 여상이다. 원담은 말을 멈추고 두 장수를 향하여 한마디 하였다. 선친께서 생존에 계실 적에 내 일찍이 두 장군을 섭섭히 대접한 일이 없거늘 오늘날 어찌하여 내 아우를 쫓아서 이렇듯 나를 핍박함이 심하오. 여광 여상이 그 말을 듣자 곧 말에서 내려 항복한다. 원담은 말하였다. 두 장군은 내게 항복하려 말고 조승상께 항복하도록 하오. 이로 인하여 그는 두 장수를 데리고 영체로 돌아가 조조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려 함께 나가 조조를 만났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여 자기 딸로 원담의 아내를 삼겠다 허락하고 즉시 여광 여상에게 명하여 중매를 들라 한다. 원담은 조조에게 곧 나아가 기주를 치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군량이 부족한데 운반하기가 심히 수고로우니 내 제하로 하여 기수를 막아 백구로 들어가 양쪽 길을 통하게 한 뒤에 군사를 나아가게 할 생각이요. 하고 원담에게는 아직 평원에 있으라 하고 자기는 군사를 물려 여양에 둔치기로 하는데 항복한 여광 여상 두 장수는 여루에 봉하였다. 이를 보고 각도는 가만히 원담을 향해 말하였다. 조조가 자기 딸을 주공에게 보내마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또 여광과 여상을 봉하여 자기가 군중에서 데리고 있으니 이는 곧 하북의 인심을 농락하려는 것이라.
뒤에 반드시 크나큰 화군을 이루오리다. 주공은 곧 장군인 2개를 새겨서 사람을 시켜 가만히 여광 여상에게 보내어 내응하도록 하고 조조가 원상을 쳐 깨치기를 기다려서 기회를 보아 도모하도록 하게 하시지요. 원담은 그의 말을 따라 마침내 장군인 2개를 새겨서 2사람을 시켜 가만히 여광 여상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2사람은 이것을 받자 즉시 조조에게 품하였다. 조조는 이 말을 듣자 크게 웃으며 원담이가 그렇듯 몰래 장군인을 보낸 뜻은 너희 2사람으로 내응을 삼아 내가 원상을 깨친 뒤에 곧 취하려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아직 받아두어라. 나 생각하는 바가 있다. 이대로 조조는 원담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된 것이다. 한편 원상은 신배로 더불어 상의한다. 지금 조조 군사가 군량을 운반하여 백구로 들여온다 하니 이는 반드시 우리 기주를 치기 위함이라 대체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신배는 말하였다. 경문을 내어 무한장 윤회를 시켜서 모성에 둔처 길을 통하게 하고 다시 저수의 아들 저혹으로 한단을 지켜 멀리 성원을 삼게 한 다음 주공은 곧 평원으로 군사를 나아가 급히 원담을 치도록 하십시오. 먼저 원담부터 치고 다음에 조조를 깨치는 것이 상책이외다. 원상은 크게 기뻐하여 신배와 진림을 남겨두어 기주를 지키게 하고 마연, 장이 2장수로 선봉을 삼아서 그날 밤으로 군사를 일으켜 평원을 치러 갔다. 원상의 군사가 가까이 이르렀다 듣고 원담은 곧 사람을 보내서 조조에게 급한 것을 고하였다. 급보를 받은 조조가 이번에는 내 반드시 기주를 수중에 거두고 말지. 좌우를 돌아보며 이야기할 때 마침 허유가 허창으로부터 오는 길에 저도 원상이 원담을 치러 평원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서 조조에게 말한다. 승상이 편히 앉아 이곳을 지키고만 있으니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원담이 형제를 때려 죽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요. 무엇이요? 조조는 웃으며 내 이미 계책을 정한 바가 있어. 하고 먼저 조응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주를 치게 한 다음 조조 자기는 일군을 거느리고 운해를 치러 갔다. 조조의 군사가 본경에 이르자 윤회가 곧 군사를 영솔하고 나와서 맞이한다. 조조는 한마디 하였다. 허중강이 어디 있노? 이 소리를 듣자 허저가 나서며 그대로 말을 놓아 바로 윤회를 취하였다. 윤회가 미처 손을 놀려보지도 못하고 허저의 한 칼에 몸이 두동강이 나서 말 아래 떨어진다. 수하의 무리들이 어지러이 달아나는 것을 조조는 모조리 투항케 한 다음 다시 군사를 나아가 한단을 취하였다. 저혹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 장효는 곧 내달아 저혹을 취하였다. 어우러져 삼합이 못되어 저혹이 크게 패하여 달아난다. 장효는 그 뒤를 급히 쫓아가며 활에 살을 먹여 그의 후심을 바라고 힘껏 쏘았다.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저혹이 말에서 툭 떨어진다. 조조는 군말을 힘몰아 그 뒤를 급히 쳤다. 무리들이 모두 어지러이 흩어져 달아난다. 조조는 곧 대군을 거느리고 기주로 갔다. 조홍이 이미 성 아래 진치고 있다. 조조는 3군의 영을 내려 기주성을 삥 둘러 토산을 쌓고 다시 가만히 지도를 파서 치게 하였다. 신배가 계책을 세워 굳게 지키는데 법령이 심히 엄하다. 하루는 동문을 지키는 장수 풍내가 술이 취하여 순찰을 잘못 돌았다. 이를 알고 신배가 크게 노하여 불러들여다 깊이 책망하였더니 이것에 은근히 원한을 품고 풍내는 그날 밤으로 몰래 성에서 나가 조조에게 항복해버렸다. 조조는 물었다. 성을 깨칠 무슨 좋은 계책이 없겠느냐? 풍내는 아래였다. 돌문 안이 땅이 단단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갈 만하오이다. 조조는 곧 그에게 명하여 장사 300명을 거느리고 어두운 밤을 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하였다. 한편 신배는 풍내가 성문을 열고 나가 조조에게 항복한 뒤로 매일 밤이면 몸소 성에 올라 군마를 점시하더니 그날 밤은 돌문각 위에서 바라보니 성 밖에 등불이 도무지 없다. 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풍내 그놈이 군사를 끌고 땅굴로 해서 들어오려는 것이로구나. 그는 곧 군사를 시켜 돌을 날려다가 간문을 치게 하였다. 간문이 굳게 닫혀졌다. 풍내와 장사 300명이 그대로 땅굴 안에 갇혀서 죽고 만다. 조조는 드디어 땅굴로 하여 성으로 들어갈 것을 단념하고 군사를 원숫가에 물리어 원상의 군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때 원상은 평언을 치고 있다가 조조가 이미 윤회와 저옥을 깨뜨리고 대군이 기주성을 에워싸고 심히 위급하다는 말을 듣자 곧 군사를 돌이켜 기주를 구하려 하였다. 부장 마연이 말한다. 대로로 갔다가는 반드시 조조의 복병이 있을 것이니 소로를 취하여 서산으로 해서 부숙으로 나가 조조의 영체를 엄습하기로 하면 반드시 기주성의 포위를 풀 수 있사오리다. 원상은 그 말을 쫓아 몸소 대군을 영솔하여 앞서 떠나고 마연 장이 두 장수를 시켜 뒤를 끊게 하였다. 세작이 이를 조조에게 고하자 조조는 말한다. 제가 만약 대로로 하여 나온다면 내 마땅히 피해야 하겠지만 만약 서산 소로로 하여 온다면 한번 싸워 사로잡을 수 있을 게다. 내 생각에는 원상이 필시는 불을 들어 군호를 삼아서 성내의 군사로 접응하게 할 것이라 군사를 나누어서 치는 것이 옳겠지. 이리하여 조조는 즉시로 군사를 크게 나누어 놓았다. 한편 원상은 부수계구를 나와 동으로 양평에 이르러 군사를 양평정에 둔 치니 기주성과 거리가 17리오, 한편은 곧 부수를 의지한다. 원상은 군사를 시켜 뗄나무와 건초를 쌓아 밤이 되거든 불을 질러 군호를 삼게 하고 주부 이부를 성으로 들여보내기로 하였다. 이부는 조군의 도둑처럼 차리고 바로 기주성 아래 이르러 크게 외쳤다. 빨리 성문을 열어라. 신배가 마침 성 위에 있다가 이부의 음성을 알아듣고 곧 문을 열어주게 하였다. 이부는 들어와 신배를 보고 원상이 이미 군사를 양평정에 둔쳐놓고 성 안에서 접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성에서 군사를 낼 때에는 역시 불을 들어 군호를 삼으라 하였다. 신배는 듣고 나자 성중에 마른 풀을 쌓아 불을 질러서 서로 통하게 하였다. 이부가 다시 말한다. 성중에 양식이 없으니 노약 장병과 부인들을 내어보내서 항복하게 하면 저희가 반드시 아무 방비를 안 할 것이요. 그때 우리는 백성들의 뒤를 따라 곧 군사를 내어 치도록 하십시다. 신배는 그 계교를 쫓아 이튿날 성 위에 높이 백기를 세웠다. 기폭에 씌어있는 글자는 기주백성 투왕 6자다. 성 밖에서 이것을 보자 조조는 좌우를 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성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늙고 약한 백성들을 내보내 항복을 드리게 하는 것인데 뒤에는 반드시 군사가 나올 것이다. 그는 곧 장효와 서왕을 시켜 각기 5천 군마 거느리고 양편에 매복하게 한 다음에 몸소 말에 올라 휘계를 받고 성 아래로 갔다. 과연 성문이 크게 열리며 백성들이 손에 백기를 들고 늙은이를 부축하며 어린이를 이끌고 나온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 밖으로 나왔을까 말까 하여 성내로서 군사가 내닫는다. 이를 보자 조조는 군사를 시켜 곧 붉은 길을 둘러 한번 부르게 하였다. 좌우 양편으로부터 장여 소왕의 무리가 일제히 아우성치며 내닫는다. 성에서 나온 군사는 조조에게 이미 방비가 있는 것을 보자 그대로 발길을 돌려 도로 성으로 들어간다. 조조는 몸소 말을 달려 그 뒤를 급히 쫓았다. 그러나 그가 조교가에 이르렀을 때 성 위로부터 화살이 빗발치듯 내려 그중 하나는 바로 조조의 투구를 맞추어 하마터면 투구를 깨뚫고 정수리에가 박힐 뻔하였다. 수하 장수들은 급히 그를 구하여 본진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옷을 고쳐 입고 말을 갈아탄 다음에 장수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돌이켜 원상의 영체를 치러 갔다. 원상은 몸소 나와서 대적하려 하였으나 강로 군마가 일제히 달려들어 한바탕 혼전 끝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원상은 패군을 거느리고 서산으로 물러가서 하체하자 즉시 사람을 보내서 마연 장이의 군사를 급히 불렀다. 그러나 네 생각이나 하였으랴. 이보다 앞서 조조는 이미 여광 여상을 시켜 마연 장이를 투항케 한 것이다. 두 장수가 여광 여상을 따라와서 항복을 드리자 조조는 그들을 또한 봉하여 여루를 삼고 그날로 군사를 나아가 서산을 치는데 여광 여상 마연 장이 네 장수로는 먼저 가서 원상의 굴량길을 끊게 하였다. 원상은 끝끝내 서산을 지키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그 밤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미처 둔치기도 전에 사면으로부터 불꽃이 일시에 일어나며 복병이 일제히 내닫는다. 사람은 미처 갑옷을 못 입고 말은 미처 안장을 못 지은 채 원상의 군사는 그대로 무너져 50리를 달아났다. 이제는 세력이 다하여 조조의 군사에게 더 항거할 힘이 없다. 원상은 마침내 예주자사 음기를 조조의 영체로 보내서 항복하겠다 청하였다.
조조는 거짓으로 이것을 허락한 다음에 그날 밤으로 장여와 서왕을 시켜 가서 겁체하게 하니 원상이 인수와 갑옷과 치중을 모조리 내버려 둔 채 중산을 향해 도망한다. 조조는 더 쫓지 않고 군사를 돌이켜 기주를 치기로 하였다. 허유가 개교를 드린다. 어째서 장하에 물을 터서 성에다 데려안아오. 조조가 그 말을 옳게 여겨 먼저 군사를 성 밖으로 보내서 하참을 파괴하니 주의가 사십니다. 신배는 성 위에서 조조 군사가 성을 삥둘러 하참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깊이 파려 하지 않고 심히 얕다. 신배는 조조가 장하에 물을 터서 우리 성에다 대려는 모양이지만 하참이 깊어야만 성이 잠기지 저렇듯 얕았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속으로 냉소하기를 맞이 않으며 드디어 아무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밤에 조조는 군사를 10배로 늘여 힘을 다하여 파괴하였다. 날이 혼이 밝을 역에 이르러 넓이와 깊이가 모두 2장이 넘는다. 곧 장하의 물을 끌어다 대니 성내 평지에 수심이 수척이요 거기다 겸하여 양식이 떨어져 군사들이 모두 굶어 죽는다. 이때 신비가 성 밖에서 원상이 내버리고 간 인수와 의복을 창끝에 깨어들고 흔들며 성내 군사와 백성들을 타이른다. 성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신배는 크게 노하여 신비의 집안 식구 남녀노소 80여 명을 모조리 잡아다가 성 위에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성 밖으로 내던졌다. 신비가 이 광경을 보고 호곡하기를 마지 않는다. 신비의 조카 심영은 본래 신비와 교분이 두터운 사이다. 이날 신비의 가솔이 그렇듯 참혹하게 죽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한 생각을 금할 길 없어 심영은 몰래 헌문하는 글을 써서 화살에다 매어 성 아래에 쏘았다. 군사가 집어다가 신비에게 바치자 신비는 다시 이를 조조에게 바쳤다. 보고 나자 조조는 먼저 영을 내려 기주성에 들어가거든 원시 일문의 노소를 살해하지 말고 군사나 백성으로서는 항복하는 자는 다 죽음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자 심영이 성문을 크게 열어 조조 군사를 안으로 들인다. 신비는 말을 달려 먼저 들어가고 군사들은 그 뒤를 따라 아우성치며 성내로 일제히 뛰어들었다. 신배는 이때 동남 성루 위에 있다가 조조의 군사가 성내로 들어온 것을 보자 수하의 오륙기를 거느리고 성 아래로 내려와 죽기로써 싸웠다. 그러나 마침 달려드는 장수는 조조 수하의 맹장 서왕이다. 단지 한 합을 어울려 보았을 뿐으로 신배는 그의 손에 사로잡히는 바 되고 말았다. 결박을 당하여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중에 길에서 신비를 만났다. 신비가 이를 갈며 채찍을 들어 신배의 머리를 가리키며 꾸짖는다. 이 도적이 오늘은 죽는구나. 신배는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었다. 이놈 신비야, 내가 조조를 끌어다가 우리 기주성을 깨쳤으니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한이다. 서왕이 신배를 암령하여 조조 앞에 이르자 조조는 한마디 하였다. 누가 성문을 열어 우리 군사를 맞아들였는지 내 아느냐? 신배가 대답한다. 모른다. 조조는 빙그레 웃고 말하였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조카 심영이니라. 뜻밖의 말에 신배는 노하였다. 그놈의 하는 짓이 예까지 이르렀단 말이냐. 내 앞서 성 아래 이르렀을 때 웬 하살이 성내에 그리도 많았느냐. 많은 게 무엇이냐. 너무 적었던 게 한이다. 한이다. 조조는 말씨를 고쳐서 다시 한마디 하였다. 원시에게 대한 조카의 충성은 마땅히 그랬어야만 하겠지만 이제는 그만 내게 항복하는 것이 어떨꼬. 그래도 신배가 굴하지 않고 항복 못하겠다 하고 외칠 때 신비가 문득 통곡하며 땅에가 엎드려 조조에게 아랜다. 비의 가속 80여 구가 모조리 이 도적의 손에 죽었으니 원컨대 승상께서는 이놈을 능지처참하시어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신배는 태연히 말하였다. 내 살아서는 원시의 신하요 죽어서는 원시의 귀신이라. 너 같은 남을 참소나 하고 권세에 아첨하는 도적과는 다르니 어서 나를 죽여라. 조조는 그가 종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끌어내어다 참하게 하였다. 신배는 처형을 당하기에 미쳐 형을 행하는 자를 보고 우리 주인께서 북쪽에 계시니 내 어찌 남쪽을 향하여 죽을까 보냐. 한마디 한 다음에 단정히 꿇어앉아 목을 늘려 칼을 받았다. 신배가 이미 죽자 조조는 그의 충의를 애달피 여겨 기주성 북편에다 장사 지내주게 하였다.
수하 장수들이 곧 성으로 들어가자고 청하여 조조가 바야흐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문득 도부스의 무리가 한 사람을 끌고 온다. 조조가 눈을 들어보니 곧 진림이다. 그는 한마디 하였다. 내가 앞서 원소를 위하여 경문을 초하였을 때 단지 내 재상만 들면 그만이지 내 조부까지 욕할 것은 없는 일이 아니냐. 진림이 대답한다. 화살이 시위 위에 있고서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소. 자오가 내어다 죽이라고 권하였으나 조조는 그의 재주를 아깝게 생각하여 마침내 그 죄를 용서하고 명하여 종사를 삼았다. 삼국지 인물열전 1. 손견, 삼국지 최고의 무장. 1. 강동의 호랑이 손견. 손견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삼국지 초기 인물 중 최강의 무장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활달했으며 성장에서는 정의감과 용기를 갖춘 사나이 중의 사나이였습니다. 손견이 17살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어느 강 포구에서 수적들이 노략질하는 것을 보고는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칼을 빼들고 여러 병사를 지휘하듯 호령합니다. 수적들은 관군이 잡으러 온 줄 알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손견은 두목을 뒤쫓아가 목을 베어들고 돌아옵니다. 이 일로 그의 명성은 온 고을에 퍼졌고 주민들의 요구로 고을의 치안 책임자가 됩니다. 손견은 탁월한 지략과 용맹으로 반란을 평정하고 황건적을 토벌해 공을 쌓습니다. 특히 변장과 한수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장사 태수로 임명되고 오정후에 봉해져 지방 군벌이자 제후가 됩니다. 손견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략과 전술보다 타고난 담력과 풍부한 전투 경험 덕분입니다. 손견은 어린 나이로 무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의용병을 이끌고 허창의 난과 황건적의 난을 진압했고 서량 반군과의 싸움에도 참전합니다. 장사 태수가 된 이후에도 구성의 난을 진압하러 강남의 3개군을 누비며 일대를 평정합니다. 손견은 이론이나 남의 말보다는 전장에서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을 의지했고 용명하면서도 충성심 강한 군대를 지휘해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영웅들에 비하면 거의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2.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영웅. 손견은 강동의 호랑이라 불렸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무명에 가까웠던 손견에게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마침내 찾아옵니다. 동탁이 대권을 잡고 공포정치를 하자 각지 제후들이 반동탁의 기치를 내걸고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손견은 장사태수로서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는 반동탁 연합군에서 동탁의 선봉장 화웅을 따끔하게 혼내주며 강동의 호랑이란 이름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연합군의 보급을 책임지던 원술은 손견이 공을 세울까봐 군량을 보내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손견의 활약으로 동탁은 도성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합니다. 낙양의 선봉으로 입성한 손견은 불타는 낙양성의 화재를 진압하고 민심을 수습하면서 낙양 재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손견의 용맹은 행운과 불행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그는 낙양 궁전 우물에서 궁녀의 시체를 끌어올리면서 십상시 난때 잃어버린 전국 옥새를 발견합니다. 3. 하늘이 내린 기회, 하늘이 내린 위기. 수명 어천, 기수 영창.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하리라 라는 글이 새겨진 옥새. 손견은 전국 옥새를 발견한 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은 채 군사를 이끌고 근거지인 강동으로 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합군의 맹주 원소는 한실의 종친인 형조자사 유표에게 손견이 옥새를 훔쳐 달아나고 있으니 그를 잡아서 옥새를 뺏으라고 밀서를 보냅니다. 결국 손견과 유표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유표는 손견이 반동탁 연합군으로 활약하는 동안 손견의 땅인 장사성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순교는 이를 되찾을 목적을 겸해서 유표를 공격합니다. 그는 유표의 장수 황조를 무찌르고 양양성을 포위했지만 적군의 매복계에 걸려 허무하게 37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아무리 큰 뜻도 하늘과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이룰 수 없나 봅니다. 4. 영웅의 또 다른 역할. 초기 삼국지에서 맹활약하던 손견의 죽음을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할과 지위가 막 상승하려 할 때 생을 마감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손견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지의 스토리가 바뀌어 주인공이 조조와 유비, 손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견의 역량을 볼 때 천하의 패권을 놓고 조조와 최후까지 결전을 벌인 사람은 유비가 아니라 손견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손견은 삼국지에서 37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용맹과 업적은 두 아들 손책과 손권이 오나라 주인이 되는 대업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내 생의 빛을 볼 수 없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영웅의 또 다른 역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